세상을 바꾸는 정치수다 팟캐스트 정치 알아야 바꾼다. 그 48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정청래의 키워드 분석 그리고 김영재 의원 습격 사건 이렇게 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청래 키워드 분석. 첫 번째 키워드는 박근혜 편지입니다. 갑작스럽게 이게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었는데 종북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 가지고 박사모한테 던져서 낚시 논란도 있었고요. 또 정청래 의원이 그 트위터로 했었죠? 네. 뭐 국법적으로 처벌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걸 받아서 또 뭐 종편들이 여러 군데서 보도하고 네. 라디오하고 인터뷰했어요? MBN하고. 그래요? 네, MBN에서 전화 왔더라고요. 목소리만 계속 네.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설명해 주시죠. 네. 박근혜 씨가 예. 2002년 5월 11일부터 3박 4일 동안 북한을 방문했죠. 김대중 정권 때. 네. 그래서 간 것은 통일부의 허가를 받고 예. 갔어요. 갔는데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1시간 동안 예. 단독 밀담을 나눴죠. 예. 그래서 제가 2004년 제가 초선 때 이걸 가지고 계속 공격을 했었어요. 이것은 박근혜는 1시간 동안 단독 밀담을 뭘 했는지 통일부에 보고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럼 처벌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슨 내용을 얘기했는지.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국회 본회의장 발언에서 간첩죄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했고 국가보안법 위반 조항을 제가 조목조목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손수 변호사 한번 들어보세요. 네. 박근혜가 최첨단 비디오 기기를 선물했어요. 김정일 위원장한테. 그러면 이거는 국가보안법 4조 목적 수행 1항 2호 가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의 비밀로 하여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인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 이거는 사형 또는 무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허락 안 받고 갖다 준 거예요. 통일부에 허가 받고 줬으면 문제 없는 거죠. 네네. 그리고 여러 가지 편의 제공을 받은 행위는 국가보안법 제5조 자진 지원 금품 수수 2항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에 해당. 이건 7년 이하의 징역이고요. 반국가단체의 수개와 만나 회합한 사실은 국가보안법 제8조 회합통신 등 1항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것에 해당한다. 이건 10년 이하 징역입니다. 이제 지금 불거지고 있는 비밀 편지 있잖아요. 요게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여기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무슨 대통령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김정일 국방위원장하고 남북철도 연결에 의견 합의를 봤어요. 이거는 형법 95조 군대 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기타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국에 제공한 행위에 해당된다라고 제가 주장했고 이건 사형 또는 무기예요. 그 밖에 형법 95조 일반 이적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요. 대한민국이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공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됐는데 그때는 이 비밀 편지가 발견되지 않았을 때잖아요. 그 후로 3년 후에 이제 비밀 편지를 보낸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만약에 이것을 문재인 대표가 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난리 났죠, 뭐. 박사모에서 뭐 빨갱이 쳐 죽여라 뭐 하라 막 나왔잖아요. 아유, 난 중국 갔을 때 생각나 진짜. 그러니까. 아유, 나 정말 기가 그래서 막혀서. 새누리당에서 난리 쳤겠죠. 난리 났겠죠. 그래서 이거는 문재인 대표가 이런 편지를 보냈든 박근혜가 보냈든 많이는 법 앞에 평등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준하게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통일부에서도 당황을 했는지 북한 접촉 승인을 해줬는지 안 해줬는지 확인하겠다. 일단 기록이 없다고 했고. 기록이 이제 없죠. 네. 안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수기로 찾아본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거는 국가보안법상 있잖아요. 실제로 간첩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처벌이 가능하고 이것 또한 뭐 탄핵의 직접적인 사유는 되지 않을지라도 어쨌든 국가보안법 위반은 분명해 보입니다. 어쨌든 통일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서신을 그것도 그렇습니다. 적국에 수기하고 왔다 갔다 받았다는 거.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가보안법 처벌이 가능하다는 거고. 자, 두 번째, 그건 그렇고 법적 문제는 그렇고. 두 번째 문제는 편지 내용이지 않습니까? 네. 지난번에 NLL 대화로 그 국정원에서 깠을 때 그것도 국정원에서 좀 조작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뭐 노무현 대통령이 머리를 뭐 많이 숙였다든가 뭐 저자세 그걸 엄청 깐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이 편지 보면은
진짜 막 무슨 김정일 위원장을 떠받들어주는 그런 온갖 내용이고. 아첨을 예. 다 떨고 굽신거렸고 제일 심각한 거는요. 주체 91년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 주체 91년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일성이 1912년생이거든요. 그걸 주체 1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주체 91년은 북한이 사용하는 연호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인정했다는 것은 북한 정권의 정당성, 정통성을 인정해주는 꼴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헌법에 반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예전에 무슨 간첩 사건 터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 가지고 올가맨 거예요. 주체 몇 년, 뭐 이런 거 쓴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괄호로 쓰긴 썼어요. 그러나 다른 게 없거든요. 이게 상징적인 거거든요. 주체 91년이라고 썼다는 것은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렇고요. 노무현 대통령 NLL 대화록에 굴욕적이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한테 한 거는 뭘 조작한 거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계속 해주공단을 열으라고 합니다. 개성공단처럼. 그랬더니 오전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거기는 군사 밀집 지역이라 바늘 하나 꽂을 자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계속 설득하는데 김정일 위원장은 계속 거부를 합니다. 점심을 먹고 와서 입장이 바뀌어요. 북한이. 그러면서 개관동무 보고하시오. 노무현 대통령한테 보고하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가능하다고. 그래서 가능한 걸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보고를 노무현 대통령한테 시킨 거예요. 김계관한테. 근데 그거를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한테 보고했다. 이렇게 왜곡한 거예요. 자, 그렇게 왜곡했던 사람들이 한번 보라고. 박근혜 편지를. 얼마나 굴욕적이고 굴종적이고 뭐 위원장님 덕분에 잘 지내고 있고 뭐 이거는 있잖아요. 마치 조선일보가 일제치하 때 그 일왕 있잖아요. 생일날 동아일보로 하면 안 될까? 조선일보 일면에 나온 거니까. 그래서 몸서리치게 경아들이고 막 이런 표현이 있어요. 동경 도하 막 이렇게 하면서 거의 뭐 그 정도예요. 예, 또 하나 있죠? 남북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북남이라고 했어요. 북남이라고.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북한은 북남이라고 우린 남북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쪽 입장 맞춰준 그리고 거죠. 이제 북에 편지에? 네. 저도 이제 여러 번 갔습니다만 보통 어떻게 표현하면 거기서 우대하는 차원에서 북남이라고 표현하고 거기는 또 남북이라고 표현해주기도 해요. 덕담하는 차원에서. 근데 보통 교육을 어떻게 하냐면 통일부에서 북측, 남측 이렇게 표현하라고 그래요. 그래, 측으로 하죠. 그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 갈 때도 국경선이 아니야. 출입국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입국, 출국 개념이 아니라 입경, 출경. 예. 그래서 그건 참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 북측. 네. 그런데 지금 이거는 뭐 너무 노골적으로 북남 이렇게 표현하고 주체 91년 이렇게 표현하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자, 손조 변호사, 아까 네. 정춘희 의원이 말한 것처럼 이 네. 편지 네. 통일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렇게 서신을 아마 이거 하나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엄청난 걸 지금 다 뭐 입수했다고 예. 그러는데. 그러면 국부법 위반 됩니까? 누가 입수한 거예요? 경향신문? 경향신문에서 하드디스크를 오. 입수했대요. 야, 여러 건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앞으로 계속 터질 것 같아. 일단 뭐 의원님 말씀하신 정 의원님 말씀하신 뭐 간첩자나 이런 거는 논외로 하고 예. 왜 논의를 하는 거야? 간첩 행위를 했는지 여부도 별개니까. 아니 네. 해당된다니까? 아니 그건 2002년 알았어, 거고 알았어. 요 편지만 가지고 네네. 얘기합시다. 편지 국가보안법 8조에 회합 통신 규정이 있어요. 예. 그래서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 뭐 김정일 되겠죠? 예. 과 회합 통신 기타 방법으로 연락을 하면 연락만 해도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예, 연락하면 10년 이하 징역이에요. 현행 법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의 어떤 뭐 존폐 논란과 별개로 현재 유효하게 적용되는 법이니까. 공소시효는 없나요? 있죠. 징역 10년이니까 그거 따져봐야 되는데 이게 근데 무조건 편지를 주고받으면 다 이 국가보안법 8조 통신 회합 통신 죄다 그건 아니거든요.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예요. 근데 이게 국가의 중요한 정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당시에도 박근혜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 역시 뭐 헌법상으로는 반국가 자체의 수혜이지만 또 이제 유엔에 같이 가입해 있고 또 동반자적 관계가 인정되는 그런 그 김정일 당시 그 위원장 국방위원장에게 편지를 보냈다. 이걸 과연 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할 수 있겠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법적인 측면에서 약간 의문입니다. 제가 국가보안법 위반자예요. 그리고 그걸로 징역을 산 사람이에요. 자, 국가보안법은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거냐면 국가보안법 7조 4항, 5항 제가 다 외우고 있어요. 고무찬양.
네. 이건 무조건 고무찬양에 해당돼요. 찬양고무. 7조 4항 5항 해당되는 거고요. 그리고 국가보안법 얼마나 고약한 거냐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람을 알고 있어. 불고지. 신고를 안 해. 그럼 제 10조 불고지죄가 또 있어요. 그러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람인 것을 알면서도 신고하는 이유만으로도 처벌을 받아요. 정 의원님,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싶은 사람 아니에요? 폐지하고 싶죠. 근데 이걸로 처벌하기 맞아? 그때 제가 이걸 뭐냐면 이철호 국회의원 사건이 터졌어요. 네, 알아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자유발언도 하고 그랬는데 이거는요 보통 조작간첩 사건 때 제일 항목이 뭔지 아세요? 회합통신이에요. 네. 네. 회합통신이거든. 근데 이 편지를 주고받은 것은 회합통신에 해당돼요. 그래서 간첩죄로 엮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면 회합통신죄 위반이야. 그래서 나는 우리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에게 국가보안법을 씌워서 감옥에 넣었던 걸 그대로 준용한다면 당연히 간첩죄에 해당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준용하라는 거야, 뭐. 어떻게 근데 하라는 대통령이 거야? 아니었거든요, 이때가. 이때 대통령이 아니었거든요. 아니었죠. 예. 그래서 국가보안법을 피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뭔지 아세요? 대통령의 통치행위. 이거는 예외예요. 왜냐하면 그게 아니면은 북한과 접촉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유일하게 대한민국 5천만 인구 중에서 유일하게 국가보안법 혐의를 안 받는 행위를 한 사람이 대통령 딱 한 사람이에요. 네. 정 의원 의견 잘 들었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처벌이 안 될 것 네. 같고. 안 되겠죠. 예. 이게 또 결국은 재판에 넘어가려면 검사가 기소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럼 검사가 아니 근데 이거 왜 예. 기소 안 해? 할 수 있어. 대통령 아닐 때 주고받은 편지잖아. 근데 그렇긴 하더라도 이게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보낸 것이냐? 아니. 라고 검사가 판단하겠느냐? 옛날에 우리 학생운동 했던 사람들도 다 처벌받았다니까 이걸로. 뭐, 그렇죠. 예. 예. 근데 지금은 사실은, 박근혜 말고라도, 이산 가족들도 지금 다 이렇게 편지를 몰래 왕래 다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거 공개해도 되는 거야? 자기가 떠들고 다니는데 뭐 어떻게. 뭐. 통일부 허락받지 않고, 이복 형님이 지금 북한에 살아요. 편지 왕래도 하고, 돈도 좀 보내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또 탈북자들도 남한에 와서 돈 벌어서 또 보내드리고, 브로커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어쩌라는 얘기야,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다 하려면 국가보안법 다 처벌해야 되지. 그러니까 나는 국가보안법이 고국적으로 없어야 된다고 보고, 그건 뭐 의원님도 동의하실 거예요. 당연하지. 국가보안법은 없어져야 돼. 그래. 그쪽에서 정리합시다. 하여튼 이 굴욕적인 거에 대해서 초점 맞추고, 이게 왜 그러냐면 공감합니다. 사실 봄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든 혹은 6월이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든 새누리당 쪽에서 보수 쪽에서 또 북풍 공작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좋네요. 그거는 못할 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야, 니네는 못했어 이렇게. 그 전략적으로 준비를 잘해놔야지. 물론 우리는 준비해야 되고. 근데 지금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추종하는 그런 분들은 이 편지 가지고도 또 나름의 또 아전인수 해석을 해요. 박사모들. 네. 결국은 박사모들 네. 이게 문 대표가 보낸 편지가 아니고 박근혜 보낸 편지라한테 바로 바꾸더만.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태경 의원 같으면 하태경 의원도 뭐라겠어요, 하태경. 김진태 어떻게 생각하냐고. 응? 김진태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 편지에 대해서 한마디 하라고. 아, 하태경이 그랬어? 요새 하태경 의원이 굉장히 진보 좌파 같이 얘기해요. 원래 완전 빨겠지. 원래 그랬던 분이에요? 원래 그럼요. 확 바뀌었어요. 전향이 이렇게. 전향. 언제 간 거예요, 그럼? 국회의원 하려고 갔지 뭐. 아, 진짜? 전향은 원래는 됐죠. 문익환 목사 일을 했어요. 아, 진짜로? 그래요? 네. 그래서 통일 일꾼이었어요. 그러다 변동한 통일 거예요. 일꾼. 그래요? 오랜만에 듣네요. 예. 네. 김문수 이재호처럼 그렇게 변질을 한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원래 변절자들은 요란해.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현란하게 하는구나. 까는 거를. 자기가 전문가라 그러잖아 이쪽에는 항상. 변희재 씨도. 변희재는 그냥 옛날 노사모 활동 좀 했던 그래요? 그런 거지 뭐. 변호사님 요새 조용한데 왜? 여보세요? 같은 노사모 출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래. 네. 아, 부끄러워. 네. 나 참 나도 노사모였으니까 뭐. 네. 그러면 다음 키워드로 나가봅시다. 유승민? 유승민. 네. 두 번 키워드 유승민은 뭐예요? 새누리당 분당의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이 유승민이죠. 자, 근데 유승민은 지금은 비박이지만 실제로는 박근혜 부역 세력의 핵심이죠. 비서실장도 하고 이회창한테 발탁이 됐지만 결국은 박근혜의 책사로서 활동을 했던 사람인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것은 유승민에게 전권이 부여된 비상대책위원장 카드를 친박에게 던졌어요. 비박이. 못 받겠다. 예. 이렇게 됐고 방금 정치알바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서청원 친박계 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갈 테면 나가라. 예. 이렇게 해서 분당은 피할 길이 없다. 이제 이런 것이고요.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또. 네. 조금 그리고 전에 나왔습니다. 김무성 혼자 나가면 10명 미만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내교섭단 재구성이 불가능한다. 그래서 10명이 넘으면 되나? 20명. 20명. 네. 그래서 유승민이 같이 동반 탈당해야 20명 이상이 될 것 같다라는 예상인데요. 유승민이 그 사람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관계없이 유승민은 대선의 중요한 변수가 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가능성이 많죠. 아니 가능성을 얘기하는 그쪽 것이 사람들 아니라 중에서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승민이 김무성 관계 손잡고 나온다는 것은 새누리당이 쪼개진다는 의미예요. 예. 그렇게 되면 4파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대단해요. 그렇죠. 아니 정의당까지 5파전. 그래서 대선 지형을 흔들 수 있는. 예. 그러니까 뭐 비박이 나와가지고 김무성은 일단 안 나간다 그랬고. 안 나간대요? 예. 자기는 안 나간다 그러고 아니 대통령 안 나간다고. 대선 불출마. 그러면서 유승민밖에 더 있냐고 본인이 입으로 얘기했어요. 네. 그런데 반기문이 오면 비박과 손을 잡을 수 있겠죠. 그러면 정치정은 어떻게 될지 좀 그건 두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유승민은 대권 욕심은 부릴 테고. 그러니까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친박은 그대로 있고 비박이 나가는 게 좋냐? 아니면 그냥 친박 비박 다 올려서 계속 있는 게 우리한테 좋냐? 어떻게 더 좋다고 자, 생각하세요? 쪼개지는 게 좋아요? 그대로 있는 게 좋아요? 그거는 좀 이따 얘기하고 국회의원들의 속마음을 제가 얘기할게요. 원래 대선 때는 분당 안 하는 겁니다. 총선을 앞두고 본인의 공천, 당선 여부에 따라서 이합집산을 보통 하거든요. 근데 특이한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자, 근데 비박들은 지금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 계산하죠. 앞으로 총선이 3년 6개월 남았다. 우리가 충분히 3년 6개월 동안 이미지 세탁을 하면 대선과는 관계없이 나의 재선은 보장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비박들은. 진짜요? 네. 그래서 친박이랑 같이 있으면 같이 똥 묻는다. 그렇지. 몸을 뒤집어 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이걸 쓸어내야 돼. 그건 맞는 거지. 그래서 면죄부를 빨리 받아야 돼. 그래서 비박들은 대권에 대한 욕심이라기보다는 일단 본인들이 살아야 되는 게 첫 번째 A예요. 그렇죠. 네. 지역구에서도 부끄럽잖아. 그리고 비박들이 나가서 당을 만든다. 그러면 대선 주자가 없으면 구심력이 작동을 안 해요. 대선주가 없으면 당에 가치가 없어요. 거죠. 예. 그래서 유승민이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예. 재선 주자를 밀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핵심이 뭐냐면 김무성은 개헌을 해야 된다고 주장해요. 본인은 대통령 선거 나가서 뭘 하는 것을 포기했어 이미. 그럼 내각제 개헌이거든요. 근데 유승민은 거기에는 전적으로 동의 안 하는 것 같아. 두 사람도 약간 의견의 간극이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친박과 같이 어울려 다니다가는 나의 정치 생명도 끝난다라고 판단을 비박계가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분당은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그러면 뭐가 유리하냐고. 저의 질문은 무조건 유리하죠 우리한테. 분당하는 게 야권이 분당하는 게 유리하다. 유리할 것 당연하죠. 같은데. 예. 하나가 많아지면 지들끼리 나눠먹을 선배는 것 어떻게 같아요. 생각하세요? 저도 분당하는 게 아무래도 야권 전체에는 유리할 것 같은데 문제는 분당한 다음에 이른바 제3지대 또 국민의당 등등 뭐 절대 아니라고 하지만 안철수 전 대표는 그렇게 또 같이 또 이제 연합을 하거나 합당을 안철수 하거나 이해 사람은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고 또 반기문 총장도 거기에 낄 수도 있고 네. 뭐 서학규 전 대표도 있고 네. 그렇게 뭉쳐버리면 사실 또 민주당 내의 주류가 또 고립되는 상황? 그런 것도 우려되지 않나요? 저는 뭐 분당이 당연히 유리하다고 생각하지만 시기는 계속 이걸 좀 늦춰줬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같이 있으면서 지지고 싸우다가 뒤늦게 분당하는 게 야권에 유리하지 않나. 이런 자, 근데 제 감으로는요, 비박이 나가서 당을 만들어요. 그리고 친박이 남아있죠. 저는 친박 후보가 득표율은 더 좋을 겁니다. 지금은 상상도 안 가는 얘기죠. 몇 달 지나보세요. 그러면 TK 중심으로 있잖아요. 보수 세력 다시 결집하자. 이런 움직임이 있어요. 뭐하고 똑같냐면, 박근혜 편지를 문 대표 걸로 해서 박상 올렸는데 막 박살이 나잖아. 근데 이거 박근혜가 보냈는데 아무 이유 없어요. 다시 지지로 돌아서는 거야. 그런 것처럼 지금은 친박이 뭐 개 박살날 것처럼 보이죠.
대선 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 좀 공감되는 게, 공감이라고 하는 것도 참, 결례지만. 존경 표하세요. 네. 그게 중앙일보인가요? 대선 주자들 호감, 비호감 조사를 했더라고요, 최근에. 네. 예. 근데 비호감 1위가 유승민 그래요? 의원이에요. 예. 1위가. 비호감 1위가. 친박에서. 아니요, 아니, 전체. 대선 전체를. 놓고. 설마. 그래서 결국은 전체 국민 중에 상당수의 어떤 기존의 친박,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 중에 또 새누리당 지지자도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는 정말 유승민 너는 싫어, 너는 안 돼, 이런 기류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 그게 왜 그러냐면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유승민이 사실은 박근혜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언론의 각광을 받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오리지널 골수 새누리당 쪽 성향 사람들한테는 배신의 아이콘을 또 찍혀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그쪽 사람들의 입장으로는 민주당하고 붙을 수도 있고 국민의당하고도 붙을 수도 있어. 우리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판정을 받은 거예요. 우리 문중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강고하게 결집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가장 센 비호감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박근혜를 지지하더라도 지금은 이 국면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는 샤이 박근혜 표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언젠가는 유승민을 또 패대기 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선 득표력은 유승민이 이렇게 많지 않다. 다만 새누리당 이렇게 쪼개지지 않고 갔을 때는 강력한 주자였고 득표력도 상당히 있었지만 쪼개지는 상황 속에서는 유승민은 더 찌그러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반기문은 어디로 갈까요? 반기문은 제3지대 지금 돌다리 두들리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분이 미국에 있는 유엔에 있는 분이 개헌해야 된다고 입장 발표했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개헌을 깃발로 당장 개헌이 안 되더라도 명분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박근혜 책임이라 하지만 헌법 책임이라고 헌법을 때리고 있어. 그래서 개헌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반기문 총장이 개헌을 얘기한 거는 속마음을 다 드러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헌을 하자고 주장한 사람들, 자, 지금 따져볼까요? 반기문 주장했죠. 김종인 주장했죠. 그렇죠? 손학규. 이게 모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김동철 다. 근데 박지원 대표는 제가 많이 공격됐지만 그거는 솔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 물리적으로 개헌은 불가능하다. 그것이 솔직한 말이거든. 네, 박지원 얘기 나왔으니까 국민의당 얘기도 좀 해볼까요? 자, 국민의당 지금 박지원 대표가 아마 1월 2일 날 관둔다는 것 같은데. 원내대표 그만두고 당대표 출마하겠다. 네. 그리고 지금 원내대표는 비대위원장 김동철 의원이 비대위원장이고. 네. 그러면은 지금 국민의당 당대표 선거에 손학규 보고도 들어오라 이런 얘기가 있던데. 와서 당대표는 알아.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손 대표 만나가지고 러브콜을 했죠. 그랬더니 그분 참 재밌는 분이야. 손학규 씨도 지금 창당 작업 중이라고. 창당 작업 중이래. 그러니까 당이라는 게 그냥 무슨 떡볶이야? 내가 만들면 만드는 거고. 그럼 만들어가지고 또 합칠 수도 있지. 네. 나는 그 국회의원이나 정치가 중에서 그렇게 눈치 없고 그렇게 시간 못 맞추는 사람은 처음 봐 진짜. 재수가 없는 거 아닐까요? 재수가 없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재수나 우는 다 자기 능력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타이밍을 너무 못 맞추고 약간 뜬금도 없고 유능한 사람이라고 들었는데 왜 그럴까? 정치적인 감각이 좀 없는 건가요? 촉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고, 그건 뭐냐면, 사심이 가득 차 있다 보면, 대의를 항상 놓쳐요. 그리고 마음을 비우고 있어야, 나에게 무엇인가 들어오지. 내가 온갖 사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러니까 헛발질 계속 하는 거야. 총리 제안이 오면 나 하겠다. 이런 바보가 어딨냐고. 근데 박지원 대표가 본인도 대통령 나갈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연막. 네. 그러면 손학규가 만약에 돌아서 대표를 하게 되면 대통령 못 나가나요? 그렇게 되겠죠. 지금 국민의당 당규가 대표하고 후보 분리돼 있나? 분리돼 있습니까? 네. 그러면 박지원 의원이 대표가 될까요? 당연히 되겠죠. 최대 주주인데. 박지원 대표, 안철수 후보 이렇게 되겠구만. 박지원 의원이 이제 국민의당 대표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네. 굉장히 골치 아파요. 누구한테요? 그러니까 아직 이번 대선판이 그래요? 이걸 가지고 온갖 현란한 헐리우드 액션과 근데 이런 거 나는 있잖아요. 걱정 하나도 안 온갖 해. 가진 걸 다 부릴 거야. 저는 그러나 걱정 안 해. 정청래가 있기 때문에. 물들목 전사. 그렇지. 내가 지금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밤길 조심해야 돼. 근데 저는 진짜 그 박지원 대표는 아마
그 정청래 의원 때문에 참 골치 아플 거예요. 회유가 들어올지도 몰라, TV조선 같이. 아니, 근데 박지원, 김무성 이분들은 제가 그 속을 훤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미리 지금 예방 주사 놓고 그러니까 있어요. 이번에 너무 잘했어요. 네. 그래서 이분들 지금 스텝이 꼬였다니까. 막 변명하고 막 이러고 있잖아. 네, 아까 손소 변호사가 중앙일보 호감도 비호감도 조사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 이어서 정당 지지율 한번 볼까요? 지난주 갤럽에서 더민주 지지율이 40% 돌파했습니다. 김대중 정부 이후에 오랜만이라고. 굉장히 오랜만. 98년 이후에 처음이라고. 네. 그리고 뭐 새누리당 지지율은 15, 13, 15 뭐 이런 식이고, 정의당 지지율도 많이 떨어졌고 국민의당 지지율도 계속 10%대 초반에 멈춰 있습니다. 더민주 지지만 이렇게 올랐는데, 더민주 지지가 이렇게 오른 것도 사실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보지만, 무당층이 지금 뭐 한 달 전부터 계속 30, 31, 31, 29. 어쨌든 한 30% 정도가 무당층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선거에 캐스팅 보트를 찌를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무당층이 그 정도 있는 것은 언제나 그랬어요. 아, 그랬어요? 네. 그래서 뭐 그거는 높은 수치는 아닙니다. 신경 안 써도 돼요? 네,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근데 지금이 보통의 전국하고는 다르잖아요. 네, 한 말씀 드리면 지금 상황에서 50% 이상이 안 되는 것이 사실상 문제입니다. 40% 됐다고 좋아할 건 아니에요. 그나마 하여튼 어쨌든 뭐 40% 나왔다는 게 저도 굉장히 기쁘긴 한데. 아니, 더민주가 40% 간 거는 뭐 몇십 년 만에 처음이다. 98년 이후로 처음이다 하지만, 그러니까. 새누리가 10%대 초반까지 떨어진 것은 한 번도 없었던 일 같은데? 한 번도 없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정의원 말처럼 네. 50% 넘어가야 되겠다. 그렇죠. 원래 새누리당 있잖아요. 이쪽이 고정 지지층,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그러죠. 그게 35%예요. 그게. 그리고, 더민주, 뭐, 국민의당과 분열하기 전에 보통 고정 지지층이 25%입니다. 그래서 항상 10%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대선 국면에 가면 중립지대에서 어느 곳으로 투표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갈리는 박빙의 승부가 연속인데, 지금 새누리당도 아마 최하, 난 저런 지지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반토막이 난 거죠, 지금. 35% 고정 지지층에서 절반이 쭉 떨어져 나갔으니까. 지금 그거를 우리가 흡수를 못 하고 그렇죠?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지금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대통령 선거 하면 51대 49다! 라는 주장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동의합니까? 당연히 동의하죠. 지금은 대선판이 아니잖아요. 대선판으로 가면 결국은 진영 대 진영 싸움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결국은 양쪽으로 쫙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지금 뭐 국면이 좋아서 새누리당이 저렇게 10몇 % 지지를 찍고 있다고 하지만 천만의 말씀. 다 복원됩니다. 두고 보세요. 당이 4당이 나오는데 5당이 나오는데 어쨌든 비박하고 친박 있잖아요. 합치면 그 정도는 할 거예요. 그리고 친박 비박이 나오잖아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친박이 훨씬 더 득표력이 좋습니다. 근데 그럴지는 모르지만은 저는 지금 그 전에 예측한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어떤 거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어차피 51대 49? 51대 49. 저는 이번에는 그렇게 안 보는 게 그 지금 우리 지지율도 저는 뭐 이 정도밖에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새누리가 지금 저 모양이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잘 못할 때는요, 맨날 20%대에서 헤맸었고, 그러다가 이 30%대로 올라간 것만 해도 우리가 별로 잘한 거 없이 그렇게 갔는데,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야당의 선명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른 거예요, 지금은.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네. 내가 오늘도 추 대표한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그냥 곧게 가십시오. 자신 있게 가십시오. 그래서 연말에 국민만 믿고 가겠습니다라는 이제 이 동영상이랑 제가 이제 이 현수막들을 하려고 그래요. 저는 이 대중하고 가장 가까이서 사람들을 만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사람들 이게 목소리나 이 사람들의 그 요구가 이게 느껴지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이 무당층이라는 부분들을 지금 흡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누리가 지금 둘로 이 당이 갈려서 저 둘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거는 이제 정 의원님 말씀 제가 굉장히 이제 주시하고 있는데, 뭐 유승민이 나오든 이쪽에서 누가 나오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 길을 가야 돼요. 그리고 야당이 가야 되는 게 아마도 저는 이번에는 대선이 빨라지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대선 후보는 우리 당의 도움을 굉장히 크게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리고 이번 주에 언론에 보도는 되지 않았지만 제가 나름대로 면밀히 분석한 당 지지율 관련해서 한 거는요. 문 대표도 많이 올랐거든요. 이재명 올랐어요. 시장은 좀 주춤했고, 근데
지금 국민들은 한편으로는 분노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불안하거든요. 이게 나라가 이거 어디로 가는 거야? 그런 면에서 답답하고 막 고구마 같지만 어쨌든 문 대표가 외신 기자회견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굉장히 득표를 한 거예요, 그건. 그리고 근래 들어서 저는 제일 잘했던 것 같아. 그리고 모든 게 정리정돈이 됐고 방향도 제시하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당 지지율이 더 오른다면 그것은 대선 주자 있잖아요. 지지율이 당 지지율로 유입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기자가 아니, 또 이런 그게 말도 반대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요? 아니. 지금까지는 당 지지율이 대선 주자의 지지율에 그렇게 큰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행보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갈 수 있고,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 글 올렸다가 지금 뭐 이재명 지지자로부터 난리인데, 저는 이재명이라는 우리의 큰 자산이 우리 당에 그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와 함께 우리가 시너지를 이뤄 가야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성향도 굉장히 많이 다르고 장점도 굉장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힘을 합해야 돼요. 힘을 합해서 같이 경쟁할 때 경쟁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힘을 확 모아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지금 이제 이렇게 당이 이 정도까지 올려놨는데, 이제부터는 대선 후보들이 이제는 올려줘야 되고요.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게 이제 선거가 짧잖아요. 짧기 때문에 더 조심 많이 해야 되고, 더 우리가 위험한 요소들에 대한 이 생각을 참 많이 해야 됩니다. 현재 특이한, 대선 주자들 간의 특이한 지형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재명이 올라간다고 해서 문재인 대표 지지율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딴 댓글 갖고 오는 이거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입니다. 고무적인 거죠. 고무적인 거고 네. 굉장히 긍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문 대표가 손길이 안 닿는 데를 이재명 시장이 지금 지지율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재명 시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문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과 또 성향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것이 합쳐져야 돼요. 그래야 정권 교체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좀 과열 양상이 조기에 붙은 것은 매우 안 좋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쪽으로 좀 바꿔가야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저 혼자 나름대로 이것을 어떻게 한번 해결을 해볼까 좀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 정 의원님이 고민하면 해결이 돼? 아니, 왜냐면 그것은 정권 교체를 진정으로 바라는 사람, 목마른 사람이 샘판다고 진정으로 정권 교체를 해서 민정부 수립하는 게 꿈이잖아요, 다. 그럼 저도 절실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는 내가 어떤 아이디어로 이걸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해결되겠다 이런 생각은 자연적으로 내가 들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래서 조만간 한번 제가 저는 이 두 사람이 지금 거의 아이돌 스타 같은 이 팬덤을 구성하고 있잖아요. 이 두 분들이 관리를 해줘야 돼요. 각자들이 자기 팬층들을 다독거리면서 서로 우리가 한 편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같이 가주는 게 맞습니다. 다들 걱정하고 있답니다. 네, 뭐 잘하겠죠. 자, 누가 걱정해요? 예? 두 사람 다 걱정하고 있답니다. 예. 걱정 많이 해야죠. 그렇습니까? 저는 아까 문재인 전 대표 외신 기자 회견, 제가 그 내용을 다 보지 못했는데, 그 후에 이제 한 외신 기자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물론 한 명의 기자의 그런 평이지만, 굉장히 강력한 대선 주자의 그런 면모를 보여줬다. 그러면서 다른 경쟁자들과 격이 다른 준비 정도인 것 같다. 그러니까 클래스가 달랐다. 네. 그리고 굉장히 안정감을 줬다. 안정감. 그리고 대통령 해도 되겠네 하는 인식을 심어줬다는 평이에요. 근데 항상 그런 평가는 손학규 대표도 항상 받았잖아요. 언제 받았어요? 금시초문이네. 아닌가요? 아니 항상 정치부 기자들 여론조사 해가지고 항상 추석마다 대통령 되면 제일 잘할 사람 누구냐 하면 항상 손학규 대표가 선두권에 있고 1위도 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손학규 의원 인기가 참 좋았을 때 있었지. 예전인가요? 특히 기자들. 기자들 엘리트 기자들. 그래요? 그리고 민주당 안에서도 손학규 좋아하는 의원들 상당히 많았어요. 최고점은 분당에 나가서 강재섭 후보를 꺾었을 때. 그때 최고 인기였죠. 그걸 자기가 다 그냥 까먹었지 뭐. 근데 까먹었어. 좀 전에 말씀하신 의원님 말씀하신 안정감이라는 게 어떤 측면에서 굉장히 도움되고 정말 필요한 덕목이지만 또 어느 시점에서 보면 아니면 또 어느 계층에서 보면 어느 연령대에서 보면은 그거만큼 또 그게 오히려 또 단점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제 안정감하고 보수적이다는 거하고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문재인 대표가 보인 안정감 이런 평가는 뭐냐면 보수적인 워딩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없고 지금의 국면을
어떻게 풀어야 된다 하는 것을 제시한 거예요. 매우 긍정적인 평가네요. 그렇죠. 그것에 대한 호평.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당이 이렇게 지지율을 오른 거는 손혜원 말 것처럼 선명야로 갔기 때문에 아닌가. 네, 그렇죠. 5년 내내 얘기했습니다. 5년 내내 저는 선명야로 가야 된다고. 아유, 저는 13년 내내 얘기했습니다. 그래, 절대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 야당은 그러더니. 야당다워야 된다. 그렇죠. 야당당 모습 모든 보여준 국민이 지지합니다. 원했던 게 그거죠. 아니, 우상호 대표님도 잠깐 만나뵈니까 그동안 촛불 이제 현장에 나가면은 사람들이 그냥 열심히 하라고 질책하고 갔대요. 근데 탄핵 가결되고 나서부터는 와가지고 수고했다고. 그런 말을 그렇게 하고 가가지고 뿌듯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장을 나가야 돼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없잖아. 근데 바지가랭이에 물 붓는다고 산에 가서 있으면 되겠냐고 물고기가. 안 되죠. 근데 탄핵 가결된 순간 제가 국회 앞에 이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냐고. 얼마나 좋아해. 근데 왜 야당이 그렇게 선명 야당으로 가야 된다고 다 하는데 안 가는 이유가 자기 몸살이는 것 때문에 그런 조중동. 거죠? 아니, 다 그렇진 않았고요. 더민주 내에서도 그러면 안 된다. 중립으로 가야 된다. 역풍 불까 걱정하고 대체적으로 다 나갔잖아요. 조중동 눈치 보아서 그래요. 나간 분들도 꽤 있고 아직도 있어. 조중동 눈치가 네. 조중동. 그 역풍 분다는 얘기예요. 정 맞을까봐. 네, 그러면. 조중동에서 그렇게 쓰면 또 어떡하냐, 뭐, 이런 것 때문에 늘 그랬어요. 그리고 중도를 잡아야 된다. 그 잡히지도 않는 중도는 보면은. 중도는 허상인 것 중도 같아요. 제가 잡아요. 잡으세요. 하지 마세요. 잡아오시기 바랍니다. 잡아주세요. 네, 그럼 여기까지만 듣고, 광고 듣고 와서, 손혜원 의원이 김영재 의원 하는 거 이겨봅시다. 와우 CCTV. 연발연시에 모임도 많고, 사고도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CCTV의 역할이 크지 않나 생각됩니다. CCTV가 필요할 때, 와우 CCTV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 밖에서, 지금 술 먹고 기다리고 있는데, 투어이브 사장님, 예, 직접 와 계신데, 투어이브 광고했어요? 예, 사이판 괌 전문 여행사 투어이브, 기억하셨다가, 겨울여행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추울 때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가면 좋지 않습니까? 저 사장님도, 촛불, 개근생이에요. 예. 계속 저랑 같이 다녀요. 동거차도판이에요? 동거차도 갔다 왔고. 네. 네. TV 줘서 못 가게 하시는? TV조선을 저분은 가라는지 안 가는지 못 들어봤는데, 네, 좀 이따 물어봐야 되겠어요. 예. 하여튼 저 사장님은 할 일이 별로 없으시나 봐. 얘 항상 여기 오지. 청정구에 콘서트 따라오지. 그것도 플랜카드도 만들어서 와.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워크숍 가면 또 거기 가지. 정당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훌륭한 분이에요. 충성스러운 당원이에요. 그런 저분이 분들 때문에 우리가 존재합니다. 강원도 출신이야. 아, 네. 네. 그래요. 많이 지지해 주시고요. 네, 그러면은, 김영재 의원 얘기해 볼까요? 이게 이제 국정조사가 방문 국정조사인 거죠? 네, 현장조사. 현장조사. 네. 현장조사했는데 병원이 생각보다 작더라고요. 아주 작아요. 아주 작아요? 그렇게 유명하다면서 왜 이렇게 작아? 제가 보기엔 가서 보니까 약간 허상이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병실에도 들어가 보고 그랬는데도 그렇게 호화롭게 뭔가 굉장히 잘 되고 있는 병원이라는 느낌은 좀 덜 들었습니다. 그 대통령 마케팅을 해서 뭐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래층은 화장품을 만드는 뭐 의사가 제이콥스인지 있었고, 뭐, 예. 예. 그리고 위에는 이제 병원이 있었는데 딱 들어갔는데 병원이 너무 좁아서 우리가 서서 정말 앉아서 이 국정조사를 받을 수 없을 만큼 좁았어요. 기자들도 뭐 반도 못 들어오고 보좌관들 하나도 못 들어오고 그 정도로 아주 좁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김성태 위원장이 뭐 그냥 짧게 한마디씩만 하라는 거예요. 그 현장 조사는 좀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더라고. 근데 저는 준비를 많이 해갔거든. 왜냐하면 제보가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제보가 들어온 게 뭐냐 하면은 주로 이제 우리 탐사 전문 우리 김성애 보좌가 이제 제보를 받은 게 이 원장이 그날 아침에 골프를 가기 전에 와서 장모를 치료하고 갔다 그러잖아요. 주사를 놓고 갔다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기술적인 것들 얘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이제 쭉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너무 없다고 그래서 걱정이 돼서 있다가 이제 김성태 위원장한테 이제 뭐 할 얘기 준비해 놓은 게 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질의를 했죠. 질의를 한 게 PRP라는 게 있는데 자기 피를 뽑아서 그 자리에서 자기 피를 뽑아서 그걸 원심 분리기에 넣어서 이제 어떤 약품을 일부 넣고 그래서 거기서 나온 그 피를 갖고 주사를 놓는 거예요. 다시 자기한테. 장모한테 PRP를 했다는 거죠? PRP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 PRP를 이 집에서는
그걸 갖고 여기다 이렇게 문지르기도 하고 뭐 피부에도 쓰는 모양이에요. PRP가 다른 그 차트를 보니까 많이 나와. 근데 이 PRP를 갖고 통증 부위에 주사를 놨다는 거예요. 그 통증 부위가 어디냐라고 물었더니 허리하고 고관절을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또 제보가 오는데 고관절에다가 PRP를 놓기 위해서는 그 초음파를 보면서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딱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병원에 그 시설이 있냐 없냐 이렇게. 그래서 그 시설이 있냐 없냐라고 바로 이제 제보가 온 거야. 아, 그러면 이 사람들이 TV를 보고 있으면서 바로바로 제보를 했군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러면 초음파가 있느냐? 없대. 그 초음파가 없는데 뭐 저기 초인 기술도 아니고 어떻게 거기 고관절에다 이걸 놓느냐라고 했더니 자기는 고관절에 직접 놓는 게 아니라 그 근처에다가 두꺼운 바늘로 놔서 통증만 완화하는 거래. 근데 그 순간 제가 이거 엉터리 아니야?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간호사가 하나 있고 거기 실장이 하나 있어. 근데 이렇게 셋이 김원장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말이 좀 안 맞는 거예요. 몇 시에 출근했느냐? 하는데 이 사람은 뭐 9시 조금 전에 나왔다 그러고 뭐 9시 10분에 나왔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좀 수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내고 대충 끝내고 가려고 그러는데 그 차트를 좀 보여달라 그랬죠. 진료 차트? 네. 그 장모님 차트를 보여달라고. 그 장모님 차트를 알았다고 보여준다 그러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차움 갔다 청와대를 가는데 거기서 시간이 길어지는 바람에 차움을 못 가고 청와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딱 정리를 했어. 저는 남아서 여기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당에서 몇 분만 남아서 같이 저 차트를 봅시다. 그래서 안민석 의원하고 박영선 의원하고 저하고 남은 거예요. 남았는데 차트를 보러 딱 들어갔는데 이게 작은 이제 병실이에요. 가운데 이렇게 이제 치료실인 것 같아요. 침대가 하나 있고. 차트를 달래는데 어떤 데 열쇠를 막 열어가지고 이렇게 장을 꺼내는데 그 실장이라는 친구가 처제더라고. 예. 근데 뭔가 그 손놀림이나 분위기가 좀 이상한 거예요. 제 느낌에. 장모의 딸이지. 딸이지. 네. 이게 얘네들이 뭔가 이걸 꺼내주기 싫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근데 뒤적뒤적 하더니 그걸 꺼내가지고 그 나는 장모과만 필요하다고 달라 그랬어요. 그때 그걸 이렇게 주는데 안쪽으로 들어갔어.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 한 장을 침대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딱 보는 순간 글씨가 사인이 위에 있는 글씨하고 좀 다른 거야. 그래서 장모님 다른 차트를 좀 달라 그랬어요. 그 다른 차트를 5장을 더 갖고 왔는데 침대 위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딱 보는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전날 전화가 와서 어머님이 통증이 심해서 주사를 놔달라 그랬다는 거야. 골프 가는 그 사위한테. 근데 가서 보니까 미용 시술이 있는 거야. 콜라겐이래. 3개가. 동그라미를 쳐놓은 거야, 이게. 그리고 한쪽에 허리하고 이제 뭐 무릎하고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러면은 급하게 골프 갈 사위를 붙잡아 놓고 미용 시술을 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네. 허리면 몰라도. 응급처치도 아니고. 아니고.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프로포폴 네. 나오고. 근데 사람들이 제보 중에 프로포폴이 그 PRP를 하는데 프로포폴을 놓지 않는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이게 딱 이상해서 다른 걸 달라고 해서 같이 비교를 해보니까 다른 데하고 그 4월 16일 것만 사인이 딱 다른 거야. 그리고 그날 이렇게 동그라미 친 것도 마지막에 무릎하고 허리를 이렇게 놓고 친 게 진해 색깔이. 2년 전 거랑 볼펜 자국이. 다르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내가 이제 박영선 의원하고 이렇게 슬쩍 누르면서 사인이 달라요. 보세요. 볼펜도 다르고. 사인이 달라요 하는 사인을 보냈구만. 응. 딱 했는데 그 처제가 벼랑을 오더니 이걸 확 잡더니 오. 특검 받을 거예요. 못 드려요. 다 이러는 거야. 오. 그 순간 느낌이 갑자기, 딱 오잖아. 조사를 방해하네요. 근데 그 옆에 김영재가 얼굴이 빨개지면서 땀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 내가 야 여기 뭐 있구나. 잡았네요. 탐정놀이 제대로 하셨네. 탐정문제. 야. 그런데 나는 여기서 이게 이제 이거 보자 그러고 거기 우리가 버틴 거는 제가 하자 그랬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 야 내가 4선의 위용을 내가 거기서 봤어. 경륜. 네. 내가 거기서 진짜 놀란 게 안민석? 박영선. 야 특검 불러. 거기서. 맞아. 조사관 불렀죠. 예, 수사관 불렀죠. 특검 부르라고. 얘들이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니까 특검 부르라고. 딱 그러고는 안민석 의원은 어디론가 사라졌어. 간호원 꼬시러 간 거야. 안민석 의원은 거의 그 탐정 같아. 그 간호원들 가가지고 뭐 이렇게. 그 특검 부르라고서 여기서 우리는 한 발짝도 못 나가고 당신은 여기 그대로 앉아있어라. 꼼짝 말고.
특검 올 때까지 아무도 손대지 말고 그냥 있자. 2시간을 기다렸어. 근데 그 사이에 변호사가 왔어요. 김영재 그러니까요. 변호사. 예, 변호사 김영재. 불렀더라고요. 변호사가 예. 왔는데, 야, 그때도 내 박은선하고 사이가 너무 좋아요. 그때 변호사가 딱 왔어.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했더니, 박은선이. 나가세요! 어디라고 들어와서, 변호사가. 그렇죠. 아니 변호사가 뭐 이재용도 국조에는 못 들어와, 변호사를 못 데리고 왔는데, 당신이 어디라고 여기 들어와! 나가! 바로 내쫓아버리더라고. 근데 그게 경험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고. 내가 어떻게 하라고 그런 걸. 그래서, 박영선 의원 잘하지, 그거는.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특검 부른 거, 이거 한 거. 근데 또 맨 마지막에 나가가지고 탁 기자간담회 할 때 안민석이 얼마나 멋있게. 나 진짜 속으로 얘하니까 내가 다 이러니까 얘들이 다 먹는구나. 근데 나는 그게 하나도 안 아까웠었어요. 안민석이 뭐라는 줄 알아? 기자 앞에서 탁 내려가서 맨 마지막에 딱 기자회견을 하는데, 오늘 있었던 일은 국조와 이 특검의 협조가 시작되는 거다. 그래서 속으로 어디다 저렇게 갖다 붙이나. 멋있네요. 멋있었어요. 그래갖고 셋이서 해서 2시간 기다려서 세월호 아이들이 발견하게 준 거다. 이런 말도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어요. 네. 그거 저는 이번에 이 모든 촛불과 이 국정농단이 이렇게 들통이 난 게 저는 세월호 아이들이 한 것 같아. 그리고 세월호 가족들이 버텨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그 봉투에다가 해서 밀봉을 해서 그 장모님의 차트 다 집어넣고 그리고 최순실의 136장에 그 사인은 조작된 걸로 네. 증명이 됐나 지금? 네, 냈어요. 아니요. 됐어요. 일단은 그거는 이제 국가수 감정이 들어가야 될 텐데. 안 가도 일단 되는 게 사설 감정에서 두 군데를 했더라고요. 엇갈렸죠? 예, 약간? 근데 엇갈렸어요. 하나는 아니라 그랬고 하나는 누가 맞다 아니라 그랬는데. 아니 사설 감정 사설 두 군데 감정. 언론사에서 했는데 엇갈린 게 지금 증거이 나와가지고. 근데 대조한 게 달라.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근데 이제 육안으로 봐도 좀 그렇지 않나? 그래서 지금 그건 아니면 국가수에서 딴 아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지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136장의 그 최순실의 차트가 그 이름과 생년월일을 거짓으로 하고 프로포폴을 136번을 처방을 받은 겁니다. 최보정. 최보정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그대로 불법이에요. 향정신성 의약품을 그 사람을 확인을 하지 않고 처방을 한 거죠. 그런데 너무 웃기는 게 첫 장부터 끝장까지 전부 프로포폴이 있어요. 이 병원에서 모든 진료는 전부 프로포폴이에요. 그런데 그게 제가 이제 주변에 있는 그 프로포폴 중독에서 벗어난 사람 그리고 피부과 의사 다 알아봤거든요. 성형외과 의사. 136번을 일주일에 한 번씩을 보톡스나 필러에 시술을 받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래요. 중독자네 뭐. 그거는 오로지 프로포폴을 맞으러 온 거든지 프로포폴을 빼돌리러 온 거든지 맞아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그 연예인들 한창 이거 문제됐을 때 그 사건들을 했었거든요. 연예인 프로포즈 사건 했었는데 그때 보면은 이게 미용 시술은 핑계예요. 핑계예요. 핑계고 이제 프로포폴을 맞는 게 목적이고 약 맞으러 오는 거지? 예. 약 맞으러 가는 미용 거예요. 시술은 하는 둥 마는 둥 하거나 아예 안 하거나. 10만 원에서 30만 원. 그 약은 우리 저 이제 감옥 얘기하면 그 뽕쟁이들 항상 보거든요. 아, 네. 항상 있어요. 근데 거기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중독이야. 그러면 결국 자기 손으로 자기 발을 찔러요. 그리고 이걸 구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해요. 빚내고 별걸 다 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진짜 무서운 지금 거예요, 그 이거. 강남에 있는 그 병원들이 거의가 이제 작은 데들은 프로포폴 장사를 했는데 이 프로포폴이 불법이 되면서 처방이 좀 어려워지면서 병원을 가야 되잖아요. 자기가 못 맞으니까. 그런데 가면서 이제 그 시술을 목적으로 하는 것 같이 가야만 프로포폴을 처방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10만 원, 30만 원을 해서 이제 그 프로포폴을 맞고 이게 온다는 어떤 거죠. 효과가 있어요? 자요. 프로포폴 맞으면? 푹 자는 거죠. 아, 수면제? 수면제인데 그 자는 수면제는 게 아니고 예, 수면 유도. 이게 우리 저기 내시경 할 때 맞는 거예요. 아, 내시경 할 때? 네. 나도 몇 번 맞았네, 그러면? 그렇지. 스르륵 잠이 오잖아. 스르륵 거예요. 잠이 오다가 깰 때도 깔끔하게 깨는 거예요. 그치. 그런데 그게 이거를 프로포폴을 맞고 나면 피로가 확 풀린다는 거예요. 뒤끝이 깨끗하고. 근데 그게 몸의 피로가 풀리는 게 아니라 정신으로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향정신성이라는 게. 그래서 그 불면증 있는 연예인들이 많이 하잖아요. 네네 많이 했죠. 그래서 뭐 박근혜가 나도 몇 불면증이 번 맞아봤구나, 있으니까. 이거. 근데 그게 아니야. 프로포폴은 맞고 나면은 금방 깨요. 그런데 그 밤에 잠이 안 온대요. 그래서 수면제를 또 먹어. 그래서 내가 아는 계속 악순환이 되겠지. 내가 아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 프로포폴을 끊다가
그 프로포폴이라고 할 때 졸피뎀을 먹었는데 아. 이거를 먹고 밤이면 일어나서 자기도 모르는 행동을 한 거예요. 얘가 스포츠카를 몰고 나갔다는 거야. 근데 자기는 모르는데 생각도 안 나는데 졸피뎀에 취해가지고 자다 깨가지고 스포츠카를 몰고 나가서 길 한복판에서 사고를 내고 그걸 세워놓은 채로 집에 와서 도로 잤는데 다음날 아침에 깼는데 자기가 전날 밤에 사고를 낸 게 이게 한두 번이 아니래요. 그래서 이거 이러다 죽겠구나 싶어갖고 정말 무섭게 끝났다. 최진영 씨도 네, 그렇게 그렇죠. 했다는 거잖아요. 또 졸피뎀 그러니까 갑자기 오촌 살인사건 그거. 그 그렇죠, 졸피뎀이요. 예. 졸피뎀을 먹고 자살한 사람이 되게 많아요. 네. 많아요. 자기도 모르게 목련병 같이 일어나서 많아요. 그때 예. 죽어버리는 거죠. 최진실 씨도 많이 봉했다. 또 얘기가 있고. 그 유명한 또 물티슈 회사. 물티슈 회사. 예. 그것도 이제 예. 손의 말처럼 솔피도 먹고 막 운전하고. 예, 그렇죠. 어쨌든 손의원 열일 하셨고요. 재밌었어요. 아, 네. 정말 고생 그래서 많으셨습니다. 저는요, 지금 우리 국조할 때 누구죠? 안보실장 했던 분? 김장수. 이분이 어떤 우리 당 국회의원을 붙잡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제발 오전에 대한 얘기 좀 묻지 말아달라고. 세월호는 지금 그 오전의 문제예요.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 김영재 선생이 뭐 골프를 갔든 어쨌든 오전에 자기 장모를 치료했다라는 그 시간이 제가 보기에는 뭔가 의심스러운 거죠. 근데 그 시간을 어떻게 썼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그 닉슨이 워터게이트로 물러날 때 그 도청보다 더 사람들한테 그 원성을 샀던 건 거짓말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둘러대면서 계속 거짓말을 해왔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 국조하면서도 왜 얘네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빨리 결단을 내리려면 뛰어나가서 대통령이 이것을 돌보지 않았느냐라는 얘기를 했잖아. 근데 이 사람이 머리하고 화장하고서는 5시에 나타났는데 오후에는 그랬다고 쳐. 그렇잖아요. 점심 먹고 이거 불러갖고 이렇게 하고 나왔다고 쳐. 오전에 뭐 했냐고요. 그 처음에 보고를 받았던 그 오전을 뭐 했냐고. 그래서 저는 김영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특검에 넘기면서 다시 이 오전 시간에 그 김영재가 들어가서 시술을 했고, 그래서 이 의료용 가글이 들어가고, 그것이 원래 그날은요, 이 필러 시술이요, 당일날은 멍이 안 생겨요. 그리고 3일인가 뒤에 여기에 그 주가 자국가 퍼렇게 이게 뭐가 있다라는 거. 예, 그 얘기가 어제 JTBC에서 나왔죠. 그래서 그 오전 시간, 김장수 전 안보실장도 두려워하는 그 오전 시간만 저는 알려진다면 이것이 뭐 범법 사실은 아니겠지만 대통령이 둘러대면서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감추려고 했던 그 오전의 시간이 대통령 밝혀지는데 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일어나야 되지 않아? 보통? 그런 건. 김대중 대통령도 항상 6시쯤이면 일어나 있잖아. 보통의 대통령이고요. 말이 안 되는 게 안보실장이 그 중대한 국가 재난이 발생했는데 대통령이 어디 있는지 뭐 하는지를 몰랐다? 정말 몰랐나요? 그러니까 김기춘은 몰랐다네. 김기춘대로 정말. 이거는 안보실장 일이라 그러고 안보실장은 안보실장대로 자기는 몰랐다잖아요. 그럼 안보실장이 이게 두 군데에 뭐- 보냈다는 거 아니야? 어딘지 그러니까 몰라가지고. 이게 뭐냔 말이야. 이게. 그리고 보고를 한 게 정호성이야. 그리고 안보실장이. 이게 지금 내일 이제 다시 이제 간호사 대위가 이제 오겠지만 이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전 제일 제가 화가 나는 거는 대통령이 연락이 안 된다고 저 비서실장과 안보실장과 이 정부의 고위 관리층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 하나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대통령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영상 없느냐는 이런 식으로 몇 명이라고 보고했는데 틀려서 어떡하냐. 이것만 머릿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놈 하나 나와가지고 깨고 탭을 들어가는 소리 자꾸 안 치지 하고. 마시고요. 아니 진짜 나는 자, 그게 고정하세요. 너무 못 참겠더라고. 마이크에 들어오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20일 날 또 남았으니까 20일 날 더 열심히 해주고요. 네. 박영선 의원이랑 친해졌다니까. 친하게. 나랑 그만 좀 하자 그래요. 절해줘. 하자고 하면 하지요. 알겠습니다. 이재희 한번 불러요? 그래요, 알겠고. 자, 그러면 특검 얘기 좀 하고, 아까 우리 어제 일부에서 이야기했던 우병우를 어떻게 약 올릴까요? 건드릴까, 그 얘기 좀 합시다. 자, 특검이 지금 굉장히 의지가 강한 것 같아요. 특검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 네. 지금 대통령의 계좌도 추적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곧 대통령이 제3자 뇌물수수뿐만 아니라 직접 뇌물을 받은 거 아니냐라는 점을 파헤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특검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법원에 영장 청구해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 그거 하겠다는 뜻이죠. 예, 특검은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는 거고요.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야 그걸 가지고 이제 그 강제적으로 집행을 해가지고 진행될 수가 있는 건데요. 근데 이 계좌 영장 청구를 하려면 어떤 증거가 있어서 그 증거를 바탕으로 청구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 영장을 발부받기 위한 증거는 사실은 유죄 판단의 그런 증거 수준은 필요 없어요. 아, 그래요? 소명 정도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훨씬 낮은 정도면 되고요. 뭐 이런 의혹이 있고 이 정도면은 충분히 이 정도면 받아볼 만하지 않습니까? 정도면 되기 때문에 만약 특검이 영장을 청구한다고 한다면 그걸 받아본 법원도 굉장히 골치 아플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 만약에 법원에서 발부하면 받아줄 수 그렇죠. 없는 예. 왜냐면은 이게 그동안 그 청와대 내에 경내의 어떤 압수수색 같은 것은 형사소송법상의 규정을 들어가지고 거부했잖아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법조문을 들어가지고 거부했는데 이 대통령 개인에 대한 그 계좌 금융거래 내역을 이제 확인하겠다라고 하는 영장이 발부된다고 한다면 이거를 거부할 방법은 없겠죠. 그래요. 또 우병우 씨가 지금 세월호의 수사 외압을 넣었다. 민정비서관 시절에. 그렇죠. 수석도 아니고. 광주지검에 직접 전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이것도 우리가 파보겠다. 문제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한 겁니다. 특검에서 네. 얘기한 거 보니까 민정수석도 하면 안 되는 짓을 민정비서관이 했다. 이렇게 워딩이 이렇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민정수석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동안 관행적으로 했을지 몰라도 또 지금도 하고 있을지 몰라도 관행과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불법인지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럼 이게 어떤 법조항에 걸리나요? 당연히 이건 그 직권남용죄가 되는 거죠. 당연히 이건 그래서 통화내역조회 해보면 금방 나오는 거잖아. 네네. 그리고 내용 증언이 있을 수 있죠. 예, 그 실제로도 관련 통화를 한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면은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이제 이 여러 검사들한테 얘기를 한 게 민정비서관으로서 물어보거나 확인하거나 좀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달라. 요 정도의 협조 요청이면 모르겠는데 사실상 지시를 한 것 같아요. 수사하지 마라. 네, 지시를 한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당시에 서버를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서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조언도 한 거죠. 서버가 본청 건물에 없다. 별도의 건물에 있으니까 압수수색 영장 청구할 때 본청 건물에 하지 말고 별도 그 건물에다가 해야 된다. 그러니 제대로 다시 해라. 라고 해서 시간도 며칠 더 소요됐거든요. 그 시간 며칠 동안에 마음만 먹었으면 좀 더 뭔가 마사지가 필요했을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검찰적 법이 있어요. 그래서, 8조인데요. 법무부 장관은 이제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는 검사를 지휘할 수 있어요. 지휘 감독 가능하죠. 그런데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만 지휘 감독할 수 있어요. 예. 이 정도로 법무부 장관도 검찰총장만 지휘 감독할 수 있고 또 수사지휘권 발동이죠 이게. 그리고 나머지 일반 수사검사에 대해서는 관여를 못하는 게 원칙인데. 근데 민정비서관이 했다 이거죠? 민정비서관이 했다는 건 사실은 안 되는 거고 이건 당연히 이제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직권남용 가능성이 수사 외압 네. 수사방해죄. 네, 그래서 그동안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잘 빠져나가고 있다. 자, 이게 뭐가 걸릴 것이냐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특검 내에서 있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적어도 이번 건만은 이거는 그동안에 있었던 혐의보다는 좀 더 구체화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특검 내에서. 대한민국 검사들은요, 그냥 다 검사예요. 네, 검사의 수사 독립권, 자율권을 주기 위해서 그냥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직책 부장검사 이런 거 있긴 하지만 그냥 검사야. 그래서 지금 손수 변호사가 잘 얘기했듯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한테만 의견 개진을 할 수 있고 네. 개별 검사들한테는 어느 누구도 전하면 안 돼. 그 사건에 대해서. 네네. 자, 그러면 우병우 이야기 나왔으니까 우병우를 어떻게 입을 열게 할 것인가 이거 얘기하면서 마무리합시다. 많은 네티즌들이 손은아한테 자존심을 건드리라 얘기했다면서요? 예, 백혜련 의원이 아마 맨 처음에 얘기한 것 같은데 그 비슷한 이야기를. 자, 간단해 우병우는. 예. 지금 저를 쏘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거는 정청래나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지금 아들한테 코너링 배웠다고 지금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거예요? 코너링 절대 안 돼 오늘. 이런 얘기 하면 돼. 조롱조로 비웃어라. 아이. 자, 우병우는요. 김기춘 못지 않을 거예요. 그렇겠죠. 요리조리. 그래서 나는 말 잘 안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어때요, 성동 격서식으로 쳐야 돼요. 무조건. 그리고 반전. 생각 못한 거. 그리고 실제로 나는 이런 걸 손혜원 의원이 물어봤으면 좋겠어. 민정수석은 강할지 몰라도 개인 우병우는 약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인간적으로 너 한번
국민들한테 진짜 미안한 마음이 없냐. 저는 그렇게 좀 할 거 생각인데 자,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우병우 역할 할 테니까. 그러니까 최순실의 존재를 처음 인지한 것은 언제입니까? 정확한 시기는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문제가 되고 나서 저도, 눈여겨봤습니다. 존재를 인지한 뒤에 그러면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국가기밀상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제가 여러 가지 제 직분에서 저는 충실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조사를 했다면 조사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 가지 특검 등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아 봅니다. 대통령에게는 보고했습니까? 그것도 대통령과의 보고도 안보상 중요한 기밀이기 때문에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도 말씀 못 하시겠다는 겁니까? 보고를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지만 최순실과 더 친합니까? 대통령과 더 친합니까? 저는 누구와 친하다기보다는 공직자로서 직분에 좀 충실했을 대통령 일주일에 뿐입니다. 몇 번 만났습니까? 그것은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김기춘이 어렵습니까? 최순실이 어렵습니까? 저는 국민만 보고 일했습니다. 잠적해 있는 동안은 무슨 생각했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종류? 하여튼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청소년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번 해보십시오. 이 땅의 정의와,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보세요. 당신 같은 법조인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들 앞에서.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이크가 꺼졌어, 이제. 자, 마이크 꺼졌고요. 머리에 든 게 많으면 머리를 숙일 줄 알아야 합니다. 당신 같은 모습으로 그 제가 법조인들이 꿈꾸는 아이들한테 머리에 많이 든 게 없어가지고 잘 안 숙여집니다. 우병우 쪽에도 성실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김성태였습니다. 비싸네? 비싸다. 다시 한번 해봐, 다시 한번. 연습했어. 아니, 김성태는 항상 코가 막혀있는 듯 하잖아. 그래서 나 그치 코 막고 얘기했어. 이렇게. 아유 텔레비만 그냥 카메라만 있으면 얼마나 길게 앞을 하는지. 그래요? 예. 아니 난 그렇게 물어보려고 이런 식으로. 그래요. 그 대답하는 거에 따라서 이게 무슨 사실이고 뭐고 물어보면 대답하겠어요? 대답에 따라서 다음으로 가고 해서 이제 이렇게 만들건 이렇게 근데 할 뻔래 그래요. 지금 내일 모레 이 방송이 나갈 때는 뭐 당일일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우병우는 나온다고 하는데 우병우 아들도 나오나요? 아들이 왜 나와? 그런데 이번에 왜 대책회의 아들이랑 같이 했지? 아이고 식구들이랑 아들이랑 같이 할 수도 있는 거지. 일시키기 제일 좋은 사람들이. 코너링. 믿을 만한 사람이고 아들을 그렇게 코너링 전문가라? 심부름도 필요하겠고. 이번에도 조효기가 나오잖아. 조효 대위가. 조대위 나와요? 조대위는 미국에 이제 갔었다는? 안미석 의원이 맡을 거고. 제가 밉지요? 또 이런 거 아니야? 아들 관련해서도 보고 물어볼 수 싶었어요. 있잖아요. 내가 그거 보고 있다가 의견 꼭 보직. 꼭 필요한 거 있으면 예, 그럼요. 카톡으로 날릴게요. 예. 굉장히, 이게 이번에 시민들하고 같이 공조를 해서 저는 특조를 했던 것이 너무 좋고요. 그리고 전문성 있는 의사분들이 그 얘기를 전해주셔서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카톡은 계속 보고 있죠. 그럼요. 이번에 제가, 지리 동안은 못 보지만 지리가 3번 있으니까. 근데 이번에 하면서 제가 오늘 아까 오유에 나왔다는 거, 우리 전화기를 하나를 새로 이제 개설을 해서 이 시민들하고 제대로 소통하는 그 전화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번 국조하면서 조금 더 이분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이어서 생각했습니다. 공개하세요, 여기서. 우리 정치 알바 위해서. 나중에 게시판에다 외우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고 저희 제가 제 페이스북에 오면은 다 공개를 해놨고. 야, 우리 공지란에 올려놓겠습니다. 네네네네. 전화번호 올려놓을 테니까 궁금한 거 혹은 제보할 거 많이 전화해 주시고요. 네, 더 이상 할 말 없죠, 이제. 끝내자고. 네. 나 우병우 갑자기 해가지고 갑자기 내가 욕먹은 것 같아. 내가 욕먹은 것 같아. 빙의했어. 네. 그거 나와요 다? 다 나가지 뭐. 나가면 되지 뭐. 마이크 꺼졌다며. 아니야. 아까 국조에서 꺼진 거야. 국조에서 꺼진 거야. 나 미치. 나 이게 꺼진 줄 알았어. 내가 두들겨서 꺼진 줄 알았어. 아니야. 국조에서 꺼진 거였어요?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예. 그랬구나.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청문회 이야기도 좀 하고, 특검 얘기도 좀 하고 합시다. 나중에 또 우리 대선 가까워지면 일주일에 2번 해요. 일주일에 2번 하자고요? 이제도 안 하는데 뭐. 근데 TV조선 어떡할 거예요? 이틀 남았어요. 이보세요, TV조선 어떡할 거예요? TV조선 어떡할 거예요?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이제. 지금 손수 변호사도 지금 한편이야? 같은 손씨라고? 나라를 정의님 나라를 구해줘.
지금 여기서 박지원 의원을 이렇게 그 마크맨으로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난 진짜 속이 너무 후련하더라고. 이게 지금 진짜 미안한 얘기인데 이 정청래 의원이 의원으로 있었다면 이거 할 수 있겠냐고. 못했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대선에서도 정 의원이 해야 될 게 정말로 중요한 게 있어요. 박지원 의원이 정청래 의원 때문에 정말 속상해하고 있다고 예 들었어요. 나 들었으면 네. 미쳐버리겠다. 미쳐버리겠다. 너무 다 간파됐기 때문인가요? 근데 그게 지금 현직 의원직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민간인. 근데 그냥 듣는데 미치겠는 거지. 그 하루에 10만 명이 넘게 보는 그 페이스북에서 얘들이 다 이거를 퍼날르면서 이러고 있으니까 지금 정의원이나 저 같은 사람들은요. 이것이 웬만한 언론보다 더 조회수가 많아요. 정말 전곡을 찌르시나 보네요. 계속. 나도 10만 명 이상씩 페이스북이 들어오고. 전곡을 찌르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 심장 근처를 콕콕콕콕 그냥 조금 진짜 무서웠어. 근데 요즘 제가 확실히 느끼기에도. 그 정치에 이제 시즌이 되다 보니까 SNS가 굉장히 활성화 많이 됐어요. 그래서 SNS 잘 활용을 하면 언론 못지 않아요. 언론 못지 않아요. 저는 근데 나라를 구하셔야 돼요. 저는 네. 이 진짜 기관단총을 들고 나는 TV조선을 가주기를 진짜 바래. 그렇게 아무리 아무리 말해봐야 뭐 아니야. 나는 정말 다른 게 아니야. 돈이 얼마고 이런 거 떠나서 딱 그냥 기관총 들고서는 두벅두벅 걸어 들어가란 말이야. 그럼 그렇게 제가 최고 대우를 종편에서 받기로 했는데 다 사회에 기부하겠습니다. 그런 김정일 당시 위원장, 국방위원장에게 편지를 보냈다. 이걸 과연 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할 수 있겠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법적인 측면에서 약간 의문입니다. 제가 국가보안법 위반자예요. 그리고 그걸로 징역을 산 사람이에요. 자, 국가보안법은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거냐면 국가보안법 7조 4항, 5항 제가 다 외우고 있어요. 고무찬양. 네. 이건 무조건 고무찬양에 해당돼요. 찬양고무. 7조 4항, 5항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리고 국가보안법이 얼마나 고약한 거냐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람을 알고 있어. 불고지. 신고를 안 해. 그럼 제 10조 불고지죄가 또 있어요. 그러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람인 것을 알면서도 신고하는 이유만으로도 처벌을 받아요. 정 의원님,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싶은 사람 아니에요? 폐지하고 싶죠. 근데 이걸로 처벌한 게 맞아? 그때 제가 이걸 뭐냐면 이철호 국회의원 사건이 터졌어요. 네, 알아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자유발언도 하고 그랬는데 이거는요 보통 조작간첩 사건 때 제일 항목이 뭔지 아세요? 회합통신이에요. 네. 회합통신이거든. 근데 이 편지를 주고받은 것은 회합통신에 해당돼요. 그래서 간첩죄로 엮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면 회합통신죄 위반이야. 그래서 나는 우리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에게 국가보안법을 씌워서 감옥에 넣었던 걸 그대로 준용한다면 당연히 간첩죄에 해당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그대로 준용하라는 거야. 뭐 어떻게 근데 하라는 대통령이 거야? 아니었거든요, 이때가. 이때 대통령이 아니었죠. 예. 그래서 국가보안법을 피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뭔지 아세요? 대통령의 통치행위. 이거는 예외예요. 왜냐하면 그게 아니면은 북한과 접촉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유일하게 대한민국 5천만 인구 중에서 유일하게 국가보안법 혐의를 안 받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 대통령 딱 한 사람이에요. 네. 정의원 의견 잘 들었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처벌이 안 될 것 같고. 안 되겠죠. 예. 이게 또 결국은 재판에 넘어가려면 검사가 기소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럼 검사가 아니 근데 이거 왜 예. 기소 안 해? 할 수 있어. 대통령 아닐 때 주고받은 편지잖아. 근데 그렇긴 하더라도 이게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보낸 것이냐? 아니. 라고 검사가 판단하겠느냐? 옛날에 우리 학생운동 했던 사람들도 다 처벌받았다니까 이걸로. 뭐 그렇죠. 예. 예. 근데 지금은 사실은 박근혜 말고라도 이산 가족들도 지금 다 이렇게 편지를 몰래 왕래 다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거 공개해도 되는 거야? 자기가 떠들고 다니는데 뭐 어떻게 통일부 허락 받지 않고 이복 형님이 지금 북한에 살아요. 편지 왕래도 하고 돈도 좀 보내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또 탈북자들도 남한에 와서 돈 벌어서 또 보내드리고 브로커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어쩌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다 하려면 국가보안법 다 처벌해야 되지. 그러니까 난 국가보안법이 고국적으로 없어야 된다고 보고 그건 뭐 의원님도 동의하실 거고. 당연하지. 국가보안법은 없어져야 돼. 그래. 그쪽에서 정리합시다. 하여튼 이 굴욕적인 거에 대해서 초점 맞추고 이게 왜 그러냐면 공감합니다. 사실 봄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든 혹은 6월이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든 새누리당 쪽에서 보수 쪽에서 또 북풍 공작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좋네요. 그거는 못할 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야, 그게- 니네는 못했어, 이렇게. 그 전략적으로 준비를 잘해놔야지. 물론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겠고. 근데 지금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추종하는 그런 분들은 이 편지 가지고도 또 나름의 또 아전인수 해석을 해요. 박사모들? 네. 뭐, 결국은. 박사모들 네. 그거, 이게 문 대표가 보낸 편지가 아니고 박근혜 보낸 편지라는데 바로 바꾸더만.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하태경 의원 같으면, 하태경 의원도 뭐라겠어요, 태경. 김진태 어떻게 생각하냐고. 응? 김진태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 편지에 대해서. 한마디 하라고. 아, 하태경이 그랬어? 요새 하태경 의원이 굉장히 진보 좌파 같이 얘기해요. 원래 완전 빨겠지. 원래 그랬던 분이에요? 원래 그럼요. 확 바뀌었어요. 전향이 이렇게. 전향. 언제 간 거예요, 글로 그럼? 국회의원 하려고 갔지 뭐. 아, 진짜? 전향. 원래는 문익환 목사 그 일을 했어요. 아, 진짜로? 그래요? 네. 그래서 통일 일꾼이었어요. 그러다 변동한 통일 거예요. 일꾼. 그래요? 오랜만에 듣네요. 예. 네. 김문수 이재호처럼 그렇게 변질한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원래 변절자들은 요란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현란하게 하는구나. 까는 거를. 자기가 전문가라 그러잖아, 이쪽에는 항상. 변희재 씨도. 변희재는 그냥 옛날 노사모 아이고. 활동 좀 했던 그래요? 뭐 그런 거지 뭐. 변호사님 요새 조용한데 왜? 여보세요? 같은 노사모 출신 어떻게 생각해요?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래. 아, 부끄러워. 네. 나도 노사모였으니. 시기는 계속 이걸 좀 늦춰줬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같이 있으면서 지지고 싸우다가 뒤늦게 분당하는 게 야권에 유리하지 않나. 이런 자, 근데 제가 제 감으로는요, 비박이 나가서 당을 만들어요. 그리고 친박이 남아있죠. 저는 친박 후보가 득표율은 더 좋을 겁니다. 지금은 상상도 안 가는 얘기죠. 몇 달 지나보세요. 그러면 TK 중심으로 있잖아요. 보수 세력 다시 결집하자. 이런 움직임이 있어요. 뭐하고 똑같냐면 박근혜 편지를 문 대표 걸로 해서 박상 올렸는데 막 박살이 나잖아. 근데 이거 박근혜가 보냈는데 아무 이유 없어요. 다시 지지로 돌아서는 거야. 그런 것처럼 지금은 친박이 뭐 개 박살 날 것처럼 보이죠. 대선 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 좀 공감되는 게, 공감이라고 하는 것도 참, 결례지만. 존경 표하세요. 네. 그게 중앙일보인가요? 대선 주자들 호감, 비호감 조사를 했더라고요, 최근에. 네. 예. 근데 비호감 1위가 유승민 아, 그래요? 의원이에요. 예. 1위가. 비호감 1위가. 친박에서. 아니요. 아니, 전체. 전체 대선 전체를. 놓고. 설마? 그래서 결국은 전체 국민 중에 상당수의 어떤 기존의 친박,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 중에 또 새누리당 지지자도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는 정말 유승민 너는 싫어, 너는 안 돼, 이런 기류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 그게 왜 그러냐면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유승민이 사실은 박근혜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언론의 각광을 받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오리지널 골수 새누리당 쪽 성향 사람들한테는 배신의 아이콘을 또 찍혀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그쪽 사람들의 입장으로는 민주당하고 붙을 수도 있고 국민의당하고 붙을 수도 있어. 우리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판정을 받은 거예요. 우리 문중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강고하게 결집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가장 센 비호감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박근혜를 지지하더라도 지금은 이 국면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는 샤이 박근혜 표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언젠가는 유승민을 또 패대기 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선 득표력은 유승민이 이렇게 많지 않다. 다만 새누리당 이렇게 쪼개지지 않고 갔을 때는 강력한 주자였고 득표력도 상당히 있었지만 쪼개지는 상황 속에서는 유승민은 더 찌그러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반기문은 어디로 갈까요? 반기문은 제3지대 지금 돌다리 두드리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분이 미국에 있는 유엔에 있는 분이 개헌해야 된다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개헌을 깃발로 당장 개헌이 안 되더라도 명분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박근혜 책임이다 하지만 헌법 책임이라고 헌법을 때리고 있어. 그래서 개헌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반기문 총장이 개헌을 얘기한 거는 속마음을 다 드러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개헌을 하자고 주장한 사람들, 자, 지금 따져볼까요? 반기문 주장했죠. 김종인 주장했죠. 그렇죠? 손학규. 이게 모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김동철 다. 근데 박지원 대표는 제가 많이 공격됐지만 그거는 솔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 물리적으로 개헌은 불가능하다. 그것이 솔직한 말이거든. 네, 박지원 얘기 나왔으니까 국민의당 얘기 좀 해볼까요? 자, 국민의당 지금 박지원 대표가 아마 1월 2일 날 관둔다는 것 같은데.
원내대표 그만두고 당대표 출마하겠다. 네. 그리고 지금 원내대표는 비대위원장 김동철 의원이 비대위원장이고. 네. 그러면은 지금 국민의당 당대표 선거에 손학규 보고도 들어오라 이런 얘기가 있던데. 와서 당대표 나와라.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손 대표 만나가지고 러브콜을 했죠. 그랬더니 그분 참 재밌는 분이야. 손학규 씨도 지금 창당 작업 중이라고. 창당 작업 중이래. 그러니까 당이라는 게 그냥 무슨 떡볶이야? 내가 만들면 만드는 거고. 그럼 만들어가지고 또 합칠 수도 있지. 네. 나는 그 국회의원이나 정치가 중에서 그렇게 눈치 없고 그렇게 시간 못 맞추는 사람은 처음 봐 진짜. 재수가 없는 거 아닐까요? 재수가 없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재수나 우는 다 자기 능력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타이밍을 너무 못 맞추고 약간 뜬금도 없고 유능한 사람이라고 들었는데 왜 그럴까? 정치적인 감각이 좀 없는 건가요? 촉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고, 그건 뭐냐면, 사심이 가득 차 있다 보면, 대의를 항상 놓쳐요. 그리고 마음을 비우고 있어야, 나에게 무엇인가 들어오지. 내가 온갖 사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러니까, 헛발질 계속 하는 거야. 총리 제안이 오면 NLL 대화로 국정원에서 깠을 때, 그것도 국정원에서 좀 조작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머리를 많이 숙였다든가, 저자세, 그걸 엄청 깐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이 편지 보면은, 진짜 무슨 김정일 위원장을 떠받들어주는 그런 내용이고. 온갖 아첨을 다 떨고 굽신거렸고 제일 심각한 거는요. 주체 91년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 주체 91년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일성이 1912년생이거든요. 그걸 주체 1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주체 91년은 북한이 사용하는 연호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인정했다는 것은 북한 정권의 정당성, 정통성을 인정해주는 꼴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헌법에 반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예전에 무슨 간첩 사건 터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 가지고 올가맨 거예요. 주체 몇 년, 이런 거 쓴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괄호로 쓰긴 썼어요. 그러나, 다른 게 없거든요. 이게 상징적인 거거든요. 주체 91년이라고 썼다는 것은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렇고요. 노무현 대통령 NLL 대화록에 굴욕적이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한테 한 거는 뭘 조작한 거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계속 해주 공단을 열으라고 합니다. 개성공단처럼. 그랬더니 오전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거기는 군사 밀집 지역이라 바늘 하나 꽂을 자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계속 설득하는데 김정일 위원장은 계속 거부를 합니다. 점심을 먹고 와서 입장이 바뀌어요. 북한이. 그러면서 개관동무 보고하시오. 노무현 대통령한테 보고하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가능하다고. 그래서 가능한 걸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보고를 노무현 대통령한테 시킨 거예요. 김계관한테. 근데 그거를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한테 보고했다. 이렇게 왜곡한 거예요. 자, 그렇게 왜곡했던 사람들이 한번 보라고. 박근혜 편지를. 얼마나 굴욕적이고 굴종적이고. 위원장님 덕분에 잘 지내고 있고 이거는 있잖아요. 마치 조선일보가 일제치하 때 일왕 있잖아요. 생일날. 동아일보로 하면 안 될까? 조선일보 일면에 나온 거니까. 그래서 몸서리치게 경아들이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동경, 도하 이렇게 하면서 거의 그 정도예요. 예, 또 하나 있죠. 남북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북남이라고 했어요. 북남이라고. 진짜요? 네. 그러니까 북한은 북남이라고 우린 남북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쪽 입장 맞춰준 그리고 거죠. 이제 북에 저도 이제 여러 번 갔습니다만 보통 어떻게 표현하면 거기서 우대하는 차원에서 북남이라고 표현하고 거기는 또 남북이라고 표현해주기도 해요. 덕담하는 차원에서. 근데 보통 교육을 어떻게 하냐면 통일부에서 북측, 남측 이렇게 표현하라고 그래요. 그게 측으로 하죠. 그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 갈 때도 국경선이 아니야. 출입국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입국, 출국 개념이 아니라 입경, 출경. 예. 그래서 그건 참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 북측. 네. 그런데 지금 이거는 너무 노골적으로 북남 이렇게 표현하고 주체 91년 이렇게 표현하고 하는 것은 이거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자, 손수 변호사, 아까 네. 정춘희 의원이 말한 것처럼 이 네. 편지 네. 통일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렇게 서신을 아마 이거 하나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엄청난 걸 지금 다 입수했다고 예. 그러는데. 그러면 국부법 위반 됩니까? 누가 입수한 거예요? 경향신문? 경향신문에서 하드디스크를 오. 입수했대요. 야, 여러 건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앞으로 계속 터질 것 같아. 일단
의원님 말씀하신 정 의원님 말씀하신 뭐 간첩자나 이런 거는 논외로 하고 예. 왜 논의를 하는 거야? 네? 간첩 행위를 했는지 여부는 또 별개니까. 아니, 네. 해당된다니까? 아니 그건 알았어, 2002년 알았어, 거고 알았어. 요 편지만 가지고 네. 얘기합시다. 편지 국가보안법 8조에 회합 통신 규정이 있어요. 예. 그래서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 뭐 김정일 되겠죠? 예. 과 회합 통신 기타 방법으로 연락을 하면 연락만 해도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예, 연락하면 10년 이하 징역이에요. 현행 법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의 어떤 뭐 존폐 논란과 별개로 현재 유효하게 적용되는 법이니까. 공소시효는 없나요? 있죠. 징역 10년이니까 그거 따져봐야 되는데 이게 근데 무조건 편지를 주고받으면 다 이 국가보안법 8조 회합 통신 죄다 그건 아니거든요.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예요. 근데 이게 국가의 중요한 정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당시에도 박근혜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 역시 뭐 헌법상으로는 반국가 자체의 수혜이지만 또 이제 유엔에 같이 가입해 있고 또 동반자적 관계가 인정되는 세상을 바꾸는 정치수다 팟캐스트 정치 알아야 바꾼다. 그 48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정청래의 키워드 분석 그리고 김영재 의원 습격 사건 이렇게 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청래 키워드 분석. 첫 번째 키워드는 박근혜 편지입니다. 갑작스럽게 이게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었는데 종북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 가지고 박사모한테 던져서 낚시 논란도 있었고요. 또 정청래 의원이 그 트위터로 했었죠. 네. 뭐 국법법으로 처벌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걸 받아서 또 뭐 종편들이 여러 군데서 보도하고 네. 라디오하고 인터뷰했어요? MBN하고. 그래요? 네, MBN에서 전화 왔더라고요. 그래서- 목소리만 계속 네. 이제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설명해 주시죠. 네. 박근혜 씨가, 예. 2002년 5월 11일부터 3박 4일 동안, 북한을 방문했죠. 김대중 정권 때. 네. 그래서, 간 것은 통일부의 허가를 받고 예. 갔어요. 갔는데,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1시간 동안, 예. 단독 밀담을 나눴죠. 예. 그래서 제가 2004년 제가 초선 때 이걸 가지고 계속 공격을 했었어요. 이것은 박근혜는 1시간 동안 단독 밀담을 뭘 했는지 통일부에 보고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럼 처벌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슨 내용을 얘기했는지.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국회 본회의장 발언에서 간첩죄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했고 국가보안법 위반 조항을 제가 조목조목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손수 변호사 한번 들어보세요. 네. 박근혜가 최첨단 비디오 기기를 선물했어요. 김정일 위원장한테. 그러면 이거는 국가보안법 4조 목적 수행 1항 2호 가 적국 또는 반국가 단체의 비밀로 하여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인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 이거는 사형 또는 무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허락 안 받고 갖다 준 거예요. 통일부의 허가 받고 줬으면 문제 없는 거죠. 네네. 그리고 여러 가지 편의 제공을 받은 행위는 국가보안법 제5조 자진 지원 금품 수수 2항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에 해당. 이건 7년 이하의 징역이고요. 반국가단체의 수괴와 만나 회합한 사실은 국가보안법 제8조 회합통신 등 1항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것에 해당한다. 이건 10년 이하 징역입니다. 이제 지금 불거지고 있는 비밀 편지 있잖아요. 요게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여기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는 대통령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김정일 국방위원장하고 남북철도 연결에 의견 합의를 봤어요. 이거는 형법 95조 군대 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기타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국에 제공한 행위에 해당된다라고 제가 주장했고 이건 사형 또는 무기예요. 그 밖에 형법 95조 일반 이적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요. 대한민국이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공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기징역 또는 3년의 징역 이렇게 됐는데 그때는 이 비밀 편지가 발견되지 않았을 때잖아요. 그 후로 3년 후에 이제 비밀 편지를 보낸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만약에 이것을 문재인 대표가
보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난리 났죠, 뭐. 박사모에서 뭐 빨갱이 쳐 죽여라 뭐 하나 막 나왔잖아요. 했죠, 아유, 난 화영식. 중국 갔을 때 생각나, 진짜. 그러니까. 아유, 나 정말 기가 그래서- 막혀서. 아, 새누리당에서 난리 쳤겠지. 난리 났겠죠. 그래서 이거는 문재인 대표가 이런 편지를 보냈든 박근혜가 보냈든 많이는 법 앞에 평등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준하게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통일부에서도 당황을 했는지 북한 접촉 승인을 해줬는지 안 해줬는지 확인하겠다. 일단 기록이 없다고 했고. 기록이 이제 없죠. 예. 안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수기로 찾아본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거는 국가범법상 있잖아요. 실제로 간첩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처벌이 가능하고 이것 또한 뭐 탄핵의 직접적인 사유는 되지 않을지라도 어쨌든 국가범법 위반은 분명해 보입니다. 어쨌든 통일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서신을 그것도 그렇습니다. 적국에 수기하고 왔다 갔다 받았다는 거.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가보안에서 처벌이 가능하다는 거고. 자, 두 번째, 그건 그렇고 법적 문제는 그렇고. 두 번째 문제는 편지 내용이지 않습니까? 네. 지난번에 NNL 그러면 다음 키워드로 나오고 봅시다. 유승민? 유승민. 네. 두 번 키워드 유승민은 뭐예요? 새누리당 분당의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이 유승민이죠. 자, 근데 유승민은 지금은 비박이지만 실제로는 박근혜 부역 세력의 핵심이죠. 비서실장도 하고 이회창한테 발탁이 됐지만 결국은 박근혜의 책사로서 활동을 했던 사람인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것은 유승민에게 전권이 부여된 비상대책위원장 카드를 친박에게 던졌어요. 비박이 못 받겠다 예. 이렇게 됐고 방금 정치알바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서청원 친박계 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갈 테면 나가라. 예. 이렇게 해서 분당은 피할 길이 없다. 이제 이런 것이고요.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또. 네. 조금 그리고 전에 나왔습니다. 김무성 혼자 나가면 10명 미만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내교섭단 재구성이 불가능한다. 그래서 10명이 넘으면 되나? 20명. 20명. 네. 그래서 유승민이 같이 동반 탈당해야 20명 이상이 될 것 같다라는 예상인데요. 유승민이 그 사람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관계없이 유승민은 대선의 중요한 변수가 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가능성이 많죠. 이 가능성을 얘기하는 그쪽 것이 사람들 아니라 중에서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승민이 김무성 관계 손잡고 나온다는 것은 새누리당이 쪼개진다는 의미예요. 예. 그렇게 되면 4파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대단히 그렇죠. 높습니다. 아니 정의당까지 5파전. 그래서 대선 지형을 흔들 수 있는 예. 그러니까 뭐 비박이 나와가지고 김무성은 일단 안 나간다 그랬고. 안 나간대요? 예. 자기는 안 나간다 그러고 아니 대통령 안 나간다고. 대선 불출마. 그러면서 유승민밖에 더 있냐고 본인이 입으로 얘기했어요. 네. 그런데 반기문이 오면 비박과 손을 잡을 수 있겠죠. 그럼 정치정은 어떻게 될지 좀 그건 두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유승민은 대권 욕심은 부릴 테고. 그러니까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친박은 그대로 있고 비박이 나가는 게 좋냐? 아니면 그냥 친박 비박 다 올려서 계속 있는 게 우리한테 좋냐? 어떻게 더 좋다고 자, 생각하세요? 쪼개지는 게 좋아요? 그대로 있는 게 좋아요? 그거는 좀 이따 얘기하고 국회의원들의 속마음을 제가 얘기할게요. 원래 대선 때는 분당 안 하는 겁니다. 총선을 앞두고 본인의 공천, 당선 여부에 따라서 이합 집산을 보통 하거든요. 근데 특이한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자, 근데 비박들은 지금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 계산하죠. 앞으로 총선이 3년 6개월 남았다. 우리가 충분히 3년 6개월 동안 이미지 세탁을 하면 대선과는 관계없이 나의 재선은 보장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비박들은. 진짜요? 네. 그래서 친박이랑 같이 있으면 같이 똥 묻는다. 그렇지. 몸을 뒤집어 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이걸 쓸어내야 돼. 그건 맞는 거지. 그래서 면죄부를 빨리 받아야 돼. 그래서 비박들은 대권에 대한 욕심이라기보다는 일단 본인들이 살아야 되는 게 첫 번째 A예요. 그렇죠. 네. 지역구에서도 부끄럽잖아. 그리고 비박들이 나가서 당을 만든다. 그러면 대선 주자가 없으면 구심력이 작동을 안 해요. 대선주가 없으면 당의 가치가 없어요. 거죠. 예. 그래서 유승민이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예. 재선 주자를 밀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핵심이 뭐냐면 김무성은 개헌을 해야 된다고 주장해요. 본인은 대통령 선거 나가서 뭘 하는 것을 포기했어 이미. 그럼 내각제 개헌이거든요. 근데 유승민은 거기에는 전적으로 동의 안 하는 것 같아. 두 사람도 약간 의견의 간극이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친박과 같이 어울려 다니다가는
나의 정치 생명도 끝난다라고 판단을 비박계가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분당은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그러면 뭐가 유리하냐고. 저의 질문은 무조건 유리하죠, 우리한테. 분당하는 게 야권이 분당하는 게 유리하다. 유리할 것 당연하죠. 같은데. 예. 하나가 많아지면 지들끼리 나눠 먹을 선배는 것 어떻게 같아요. 생각하세요? 저도 분당하는 게 아무래도 야권 전체에는 유리할 것 같은데 문제는 분당한 다음에 이른바 제3지대 또 국민의당 등등 뭐 절대 아니라고 하지만 안철수 전 대표는 그렇게 또 같이 또 이제 연합을 하거나 합당을 안철수 하거나 이해 사람은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고 또 반기문 총장도 거기에 낄 수도 있고 네. 뭐 서학규 전 대표도 있고 네. 그렇게 뭉쳐버리면 사실 또 민주당 내의 주류가 또 고립되는 상황? 그런 것도 우려되지 않나요? 저는 뭐 분당이 당연히 유리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사실은 뭐 박근혜 말고라도 그 이산 가족들도 지금 다 이렇게 편지를 몰래 왕래 다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거 공개해도 되는 거야? 뭐 자기가 떠들고 다니는데 뭐 어떻게 뭐. 통일부 허락받지 않고 이복 형님이 지금 북한에 살아요. 편지 왕래도 하고 돈도 좀 보내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또 탈북자들도 남한에 와서 돈 벌어서 또 보내드리고 브로커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어쩌라는 얘기야,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다 하려면 국가보안법 다 처벌해야 되지. 그러니까 나는 국가보안법이 고국적으로 없어야 된다고 보고 그건 뭐 의원님도 동의하실 거고. 당연하지. 국가보안법은 없어져야 돼. 그래. 그쪽에서 정리합시다. 하여튼 이 굴욕적인 거에 대해서 초점 맞추고 이게 왜 그러냐면 공감합니다. 사실 뭐 봄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든 혹은 뭐 6월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든 저 새누리당 쪽에서 보수 쪽에서 또 북풍 공작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좋네요. 그거는 못할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야, 니네는 못했어 이렇게. 그 전략적으로 준비를 잘해놔야지. 물론 우리는 준비는 해야 되겠고. 근데 지금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추종하는 그런 분들은 이 편지 가지고도 또 나름의 또 아전인수 해석을 해요. 박사모들. 네. 뭐 결국은 박사모들 네. 그거 이게 문 대표가 보낸 편지가 아니고 박근혜 보낸 편지라 바로 바꾸더만.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하태경 의원 같으면 하태경 의원도 뭐라겠어요, 태경? 김진태 어떻게 생각하냐고. 응? 김진태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 편지에 대해서 한마디 하라고. 아, 하태경이 그랬어? 요새 하태경 의원이 굉장히 진보 좌파 같이 얘기해요. 원래 완전 말겠지. 원래 그랬던 분이에요? 원래 그럼요. 확 바뀌었어요. 전향이 이렇게. 전향. 언제 간 거예요, 글로 그럼? 국회의원 하려고 갔지 뭐. 아, 진짜? 전향 원래는 문익환 목사 그 일을 했어요. 아, 진짜로? 네. 그래서 통일 일꾼이었어요. 그러다 변동한 통일 거예요. 일꾼. 오랜만에 그래요? 듣네요. 네. 네. 김문수 이재호처럼 그렇게 변질한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원래 변절자들은 요란해.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현란하게 하는구나. 까는 거를. 자기가 전문가라 그러잖아 이쪽에는 항상. 변희재 씨도. 변희재는 그냥 옛날 노사모 아이고. 활동 좀 했던 그래요? 뭐 그런 거지 뭐. 변호사님 요새 조용한데 왜? 여보세요? 같은 노사모 출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래. 아, 부끄러워. 네. 나 참, 나도 노사모였으니까, 뭐. 네. 그러면 다음 키워드로 나가봅시다. 유승민? 유승민. 네. 두 번 키워드 유승민은 뭐예요? 새누리당 분당에,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이 유승민이죠. 자, 근데, 유승민은 지금은 비박이지만, 실제로는 박근혜 부역 세력의 핵심이죠. 비서실장도 하고, 이회창한테 발탁이 됐지만, 결국은, 박근혜의 책사로서 활동을 했던 사람인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것은, 유승민에게 전권이 부여된 비상대책위원장 카드를 친박에게 던졌어요, 비박이. 못 받겠다. 예. 이렇게 됐고, 방금 정치알바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서청원 친박계 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갈 테면 나가라. 예. 이렇게 해서 분당은 피할 길이 없다. 이제 이런 것이고요.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또. 네. 조금 그리고 전에 나왔습니다. 김무성 혼자 나가면 10명 미만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내교섭단 재구성이 불가능한다. 그래서 10명이 넘으면 되나? 20명. 20명. 네. 그래서 유승민이 같이 동반 탈당해야 20명 이상이 될 것 같다라는 예상인데요. 유승민이 그 사람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관계없이 유승민은 대선의 중요한 변수가 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가능성이 많죠. 이 가능성을 얘기하는 그쪽 것이 사람들 아니라 중에서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승민이 김무성 관계 손잡고 나온다는 것은 새누리당이 쪼개진다는 의미예요. 예. 그렇게 되면 4파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대단히 그렇죠. 아니 정의당까지 5파전.
그래서 대선 지형을 흔들 수 있는. 예. 그러니까 뭐 비박이 나와가지고 김무성은 일단 안 나간다 그랬고 안 나간대요? 예, 자기는 안 나간다 그러고 아니 대통령 안 나간다고. 대선 불출마. 그러면서 유승민밖에 더 있냐고 본인이 입으로 얘기했어요. 네. 그런데 반기문이 오면 비박과 손을 잡을 수 있겠죠. 그러면 정치정은 어떻게 될지 좀 그건 두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유승민은 대권 욕심은 부릴 테고 그러니까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친박은 그대로 있고 비박이 나가는 게 좋냐 아니면 그냥 친박 비박 다 올려서 계속 있는 게 우리한테 좋냐 어떻게 더 좋다고 생각하세요? 쪼개지는 게 좋아요? 그대로 있는 게 좋아요? 그거는 좀 이따 얘기하고 국회의원들의 속마음을 제가 얘기할게요. 원래 대선 때는 분당 안 하는 겁니다. 총선을 앞두고 본인의 공천, 당선 여부에 따라서 이합집산을 보통 하거든요. 근데 특이한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자, 근데 비박들은 지금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 계산하죠. 앞으로 총선이 3년 6개월 남았다. 우리가 충분히 3년 6개월 동안 이미지 세탁을 하면 대선과는 관계없이 나의 재선은 보장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비박들은. 진짜요? 네. 그래서 친박이랑 같이 있으면 같이 똥 묻는다. 그렇지. 오물 뒤집어 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이걸 쓸어내야 돼. 그건 맞는 거지. 그래서 면죄부를 빨리 받아야 돼. 그래서 비박들은 대권에 대한 욕심이라기보다는 일단 본인들이 살아야 되는 게 첫 번째 A예요. 그렇죠. 네. 지역구에서도 부끄럽잖아. 그리고 비박들이 나가서 당을 만든다. 그러면 대선 주자가 없으면 구심력이 작동을 안 해요. 대선 주가 없으면 당에 가치가 없어요. 거죠. 예. 그래서 유승민이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예. 재선 주자를 세상을 바꾸는 정치수다 팟캐스트 정치 알아야 바꾼다. 그 48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정청래의 키워드 분석 그리고 김영재 의원 습격 사건 이렇게 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청래 키워드 분석. 첫 번째 키워드는 박근혜 편지입니다. 갑작스럽게 이게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었는데 종북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 가지고 박사모한테 던져서 낚시 논란도 있었고요. 또 정청래 의원이 그 트위터로 했었죠. 네, 뭐 국법법으로 처벌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걸 받아서 또 뭐 종편들이 여러 군데서 보도하고 네. 라디오하고 인터뷰했어요? MBN하고 그래요? MBN에서 전화 왔더라고요. 아, 그래서- 목소리만 계속 네.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설명해 주시죠. 네. 박근혜 씨가 예. 2002년 5월 11일부터 3박 4일 동안 북한을 방문했죠. 김대중 정권 때. 네. 그래서 간 것은 통일부의 허가를 받고 예. 갔어요. 갔는데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1시간 동안 예. 단독 밀담을 나눴죠. 예. 그래서 제가 2004년 제가 초선 때 이걸 가지고 계속 공격을 했었어요. 이것은 박근혜는 1시간 동안 단독 밀담을 뭘 했는지 통일부에 보고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럼 처벌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슨 내용을 얘기했는지.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국회 본회의장 발언에서 간첩죄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했고 국가보안법 위반 조항을 제가 조목조목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손수 변호사 한번 들어보세요. 네. 박근혜가 최첨단 비디오 기기를 선물했어요. 김정일 위원장한테. 그러면 이거는 국가보안법 4조 목적 수행 1항 2호 가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의 비밀로 하여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인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 이거는 사형 또는 무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허락 안 받고 갖다 준 거예요. 통일부의 허가 받고 줬으면 문제 없는 거죠. 네네. 그리고 여러 가지 편의 제공을 받은 행위는 국가보안법 제5조 자진 지원 금품 수수 2항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에 해당. 이건 7년 이하의 징역이고요. 반국가단체의 수괴와 만나 회합한 사실은 국가보안법 제8조 회합통신 등 1항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것에 해당한다. 이건 10년 이하 징역입니다. 이제 지금 불거지고 있는 비밀 편지 있잖아요. 요게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여기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무슨 대통령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김정일 국방위원장하고 남북철도 연결에 의견 합의를 봤어요. 이거는 형법 95조 군대 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기타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국에 제공한 행위에 해당된다라고 제가 주장했고 이건 사형된 무기예요. 그 밖에 형법 95조 일반 이적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요. 대한민국이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공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기징역 또는 3년이 징역 이렇게 됐는데 그때는 이 비밀 편지가 발견되지 않았을 예. 때잖아요. 그 후로 3년 후에 이제 비밀 편지를 보낸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만약에 이것을 문재인 대표가 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난리 났죠, 뭐. 박사모에서 뭐 빨갱이 쳐 죽여라 뭐 하라 막 나왔잖아요. 하영식. 아유, 난 하영식. 중국 갔을 때 생각나, 진짜. 그러니까. 아유, 나 정말 기가 그래서- 막혀서. 아, 새누리당에서 난리 쳤겠지. 난리 났겠죠. 그래서 이거는 문재인 대표가 이런 편지를 보냈든 박근혜가 보냈든 많이는 법 앞에 평등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준하게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통일부에서도 당황을 했는지 북한 접촉 승인을 해줬는지 안 해줬는지 확인하겠다. 일단 기록이 없다고 했고. 기록이 이제 없죠. 예. 안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수기로 찾아본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거는 국가범법상 있잖아요. 실제로 간첩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처벌이 가능하고 이것 또한 뭐 탄핵의 직접적인 사유는 되지 않을지라도 어쨌든 국가범법 위반은 분명해 보입니다. 어쨌든 통일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서신을 그것도 그렇습니다. 적국에 수기하고 왔다 갔다 받았다는 거.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가보안에서 처벌이 가능하다는 거고. 자, 두 번째, 그건 처벌 법적 문제는 그렇고. 두 번째 문제는 편지 내용이지 않습니까? 네. 지난번에 NLL 대화로 그 국정원에서 깠을 때 그것도 국정원에서 좀 조작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뭐 노무현 대통령이 머리를 뭐 많이 숙였다든가 뭐 저자세 그걸 엄청 깐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이 편지 보면은 진짜 막 무슨 김정일 위원장을 떠받들어주는 그런 내용이고. 온갖 아첨을 다 네. 떨고 굽신거렸고 제일 심각한 거는요. 주체 91년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 주체 91년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일성이 1912년생이거든요. 그걸 주체 1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주체 91년은 북한이 사용하는 연호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인정했다는 것은 북한 정권의 정당성, 정통성을 인정해주는 꼴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헌법에 반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예전에 무슨 간첩 사건 터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 가지고 올가맨 거예요. 주체 몇 년, 뭐 이런 거 쓴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괄호로 쓰긴 썼어요. 그러나 다른 게 없거든요. 이게 상징적인 거거든요. 주체 91년이라고 썼다는 것은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렇고요. 노무현 대통령 NLL 대화록에 굴욕적이었다. 빨리 계속 하는 거야. 아, 총리 제안이 오면 나 하겠다. 이런 바보가 어딨냐고. 근데 박지원 대표가 본인도 대통령 나갈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연막. 연마. 네. 그러면 손학규가 만약에 들어와서 대표를 하게 되면 대통령 못 나가나요? 그렇게 되겠죠. 지금 국민의당 당원 당규가 대표하고 후보 분리돼 있나? 분리. 아, 분리돼 있습니까? 그러면 박지원 의원이 대표가 될까요? 당연히 되겠죠. 최대 주주인데. 박지원 대표, 뭐 안철수 근데 후보 이렇게 이제 되겠구만. 박지원 의원이 이제 국민의당 대표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네. 굉장히 골치 아파요. 누구한테요? 그러니까 아직 뭐 이번 대선판이 아, 그래요? 이걸 가지고 온갖 현란한 헐리우드 액션과 근데 이런 거 나는 있잖아요. 걱정 하나도 안 온갖 해. 가진 걸 다 부릴 거야. 그러나 저는 걱정 안 해. 정청래가 있기 때문에. 물들목 전사. 그렇지. 내가 지금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밤길 조심해야 돼. 근데 저는 진짜 그 박지원 대표는 아마 그 정청래 의원 때문에 참 골치 아플 거예요. 회유가 들을지도 몰라, TV조선 같이. 아니 근데 박지원, 김무성 이분들은 제가 그 속을 훤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미리 지금 예방 주사 놓고 그러니까 있어요. 이번에 너무 잘했어요. 네. 그래서 이분들 지금 스텝이 꼬였다니까. 막 변명하고 막 이러고 있잖아. 네, 아까 손소 변호사가 중앙일보 호감도 비호감도 조사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 이어서 정당 지지율 한번 볼까요? 지난주 갤럽에서 더민주 지지율이 40% 돌파했습니다. 김대중 정부 이후에 오랜만이라고. 굉장히 오랜만. 98년 이후에 처음이라고. 네. 그리고 뭐 새누리당 지지율은 15, 13, 15 뭐 이런 식이고, 정의당 지지율도 많이 떨어졌고 국민의당 지지율도 계속 10%대 초반에 멈춰 있습니다. 더민주 지지만 이렇게 올랐는데, 더민주 지지가 이렇게 오른 것도 사실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보지만, 무당층이 지금 뭐 한 달 전부터 계속 30, 31, 31, 29. 어쨌든 한 30% 정도가 무당층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선거에 캐스팅 보트를 질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무당층이 그 정도 있는 것은 언제나 그랬어요. 아, 그랬어요? 네.
그래서 뭐 그거는 높은 수치는 아닙니다. 신경 안 써도 돼요? 네,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근데 지금이 보통의 전국하고는 다르잖아요. 네, 한 말씀 드리면 지금 상황에서 50% 이상이 안 되는 것이 사실상 문제입니다. 40% 됐다고 좋아할 건 아니에요. 그나마 하여튼 어쨌든 뭐 40% 나왔다는 게 저도 굉장히 기쁘긴 한데. 아니, 더민주가 40% 간 거는 뭐 몇십 년 만에 처음이다. 98년 이후로 처음이다 하지만, 그러니까. 네. 새누리가 10%대 초반까지 떨어진 것은 한 번도 없었던 일 같은데? 한 번도 없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정의원 말처럼 네. 50% 넘어가야 되겠다. 그렇죠. 원래 새누리당 있잖아요. 이쪽이 고정 지지층,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그러죠. 그게 35%예요. 그게. 그리고, 더민주, 뭐, 국민의당과 분열하기 전에 보통 고정 지지층이 25%입니다. 그래서 항상 10%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대선 국면에 가면 중립지대에서 어느 곳으로 투표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갈리는 박빙의 승부가 연속인데, 지금 새누리당도 아마 최하, 난 저런 지지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반토막이 난 거죠, 지금. 35% 고정 지지층에서 절반이 쭉 떨어져 나갔으니까. 지금 그거를 우리가 흡수를 못 하고 그렇죠?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지금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대통령 선거 하면 51대 49다! 라는 주장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동의합니까? 당연히 동의하죠. 지금은 대선판이 아니잖아요. 대선판으로 가면 결국은 진영 대 진영 싸움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결국은 양쪽으로 쫙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지금 뭐 국면이 좋아서 새누리당이 저렇게 10몇 프로 지지를 찍고 있다고 하지만 천만의 말씀. 다 복원됩니다. 두고 보세요. 당이 4당이 나오는데 5당이 나오는데 어쨌든 비박하고 친박 있잖아요. 합치면 그 정도는 할 거예요. 그리고 친박 비박이 나오잖아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친박이 훨씬 더 득표력이 좋습니다. 근데 그럴지는 모르지만은 저는 지금 그 전에 예측한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어떤 거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어차피 51대 49? 51대 49. 저는 이번에는 그렇게 안 보는 게 지금 우리 지지율도 저는 뭐 이 정도밖에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새누리가 지금 저 모양이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잘 못할 때는요, 맨날 20%대에서 헤맸었고, 그러다가 이 30%대로 올라간 것만 해도 우리가 별로 잘한 거 없이 그렇게 갔는데,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야당의 선명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른 거예요, 지금은.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네. 내가 오늘도 추 대표한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그냥 곧게 가십시오. 자신 있게 가십시오. 그래서 연말에 국민만 믿고 가겠습니다라는 이제 이 동영상이랑 제가 이제 이 현수막들을 하려고 그래요. 저는 이 대중하고 가장 가까이서 사람들을 만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사람들 이게 목소리나 이 사람들의 그 요구가 이게 느껴지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이 무당층이라는 부분들을 지금 흡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누리가 지금 둘로 이 당이 갈려서 저 둘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거는 이제 정 의원님 말씀 제가 굉장히 이제 주시하고 있는데, 뭐 유승민이 나오든 이쪽에서 누가 나오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 길을 가야 돼요. 그리고 야당이 가야 되는 게 아마도 저는 이번에는 대선이 빨라지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대선 후보는 우리 당의 도움을 굉장히 크게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리고 이번 주에 언론에 보도는 되지 않았지만 제가 나름대로 면밀히 분석한 당 지지율 관련해서 일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핵심이 뭐냐면 김무성은 개헌을 해야 된다고 주장해요. 본인은 대통령 선거 나가서 뭘 하는 것을 포기했어 이미. 그럼 내각제 개헌이거든요. 근데 유승민은 거기에는 전적으로 동의 안 하는 것 같아. 두 사람도 약간 의견의 간극이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친박과 같이 어울려 다니다가는 나의 정치 생명도 끝난다라고 판단을 비박계가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분당은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그러면 뭐가 유리하냐고. 저의 질문은 무조건 유리하죠 우리한테. 분당하는 게 야권이 분당하는 게 유리하다. 유리할 것 당연하죠. 같은데. 예. 하나가 많아지면 지들끼리 나눠먹을 선배는 것 어떻게 같아요. 생각하세요? 저도 분당하는 게 아무래도 야권 전체에는 유리할 것 같은데 문제는 분당한 다음에 이른바 제3지대 또 국민의당 등등 뭐 절대 아니라고 하지만 안철수 전 대표는 그렇게 또 같이 또 이제 연합을 하거나 합당을 하거나 안철수 이해 사람은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고 또 반기문 총장도 거기에 낄 수도 있고 네. 뭐 손학규 전 대표도 있고 네. 그렇게 뭉쳐버리면 사실 또 민주당 내의 주류가 또 고립되는 상황? 그런 것도 우려되지 않나요? 저는 뭐 분당이 당연히 유리하다고 생각하지만 시기는
계속 이걸 좀 늦춰줬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같이 있으면서 지지고 싸우다가 뒤늦게 분당하는 게 야권에 유리하지 않나. 자, 근데 제 감으로는요, 비박이 나가서 당을 만들어요. 그리고 친박이 남아있죠. 저는 친박 후보가 득표율은 더 좋을 겁니다. 지금은 상상도 안 가는 얘기죠. 몇 달 지나보세요. 그러면 TK 중심으로 있잖아요. 보수 세력 다시 결집하자. 이런 움직임이 있어요. 뭐하고 똑같냐면, 박근혜 편지를 문 대표 걸로 해서 박상 올렸는데 막 박살이 나잖아. 근데 이거 박근혜가 보냈는데 아무 이유 없어요. 다시 지지로 돌아서는 거야. 그런 것처럼 지금은 친박이 걔 박살날 것처럼 보이죠. 대선 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 좀 공감되는 게, 공감이라고 하는 것도 참, 결례지만. 존경 표하세요. 네. 그게 중앙일보인가요? 대선 주자들 호감, 비호감 조사를 했더라고요, 최근에. 네. 근데 비호감 1위가 유승민. 아, 그래요? 의원이에요. 예. 1위가. 비호감 1위가. 친박에서. 아니요, 아니, 전체 대선 전체를 놓고. 설마. 그래서 결국은 전체 국민 중에 상당수의 어떤 기존의 친박,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 중에 또 새누리당 지지자도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는 정말 유승민 너는 싫어, 너는 안 돼, 이런 기류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 그게 왜 그러냐면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유승민이 사실은 박근혜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언론의 각광을 받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오리지널 골수 새누리당 쪽 성향 사람들한테는 배신의 아이콘을 또 찍혀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그쪽 사람들의 입장으로는 민주당하고 붙을 수도 있고 국민의당하고도 붙을 수도 있어. 우리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판정을 받은 거예요. 우리 문중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강고하게 결집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가장 센 비호감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박근혜를 지지하더라도 지금은 이 국면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는 샤이 박근혜 표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언젠가는 유승민을 또 패대기 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선 득표력은 유승민이 이렇게 많지 않다. 다만 새누리당 이렇게 쪼개지지 않고 갔을 때는 강력한 주자였고 득표력도 상당히 있었지만 쪼개지는 상황 속에서는 유승민은 더 찌그러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반기문은 어디로 갈까요? 반기문은 제3지대 지금 돌다리 두들리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분이 미국에 있는 유엔에 있는 분이 개헌해야 된다고 입장 발표했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개헌을 깃발로 당장 개헌이 안 되더라도 명분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박근혜 책임이다 하지만 헌법 책임이라고 헌법을 때리고 있어. 그래서 개헌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반기문 총장이 개헌을 얘기한 거는 속마음을 다 드러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헌을 하자고 주장한 사람들, 자, 지금 따져볼까요? 반기문 주장했죠. 김종인 주장했죠. 그렇죠? 손학규. 이게 모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김동철 다. 근데 박지원 대표는 제가 많이 공격됐지만 그거는 솔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 물리적으로 개헌은 불가능하다. 그것이 솔직한 말이거든. 네, 박지원 얘기 나왔으니까 국민의당 얘기도 좀 해볼까요? 자, 국민의당 지금 박지원 대표가 아마 1월 2일 날 관둔다는 것 같은데. 원내대표 그만두고 당대표 출마하겠다. 네. 그리고 지금 원내대표는 비대위원장 김동철 의원이 비대위원장이고. 네. 그러면은 지금 국민의당 당대표 선거에 손학규 보고도 들어오라 이런 얘기가 있던데. 와서 당대표는 알아.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손 대표 만나가지고 러브콜을 했죠. 그랬더니 그분 참 재밌는 분이야. 손학규 씨도 지금 창당 작업 중이라고. 창당 작업 중이래. 그러니까 당이라는 게 그냥 무슨 떡볶이야? 내가 만들면 만드는 거고. 그럼 만들어가지고 또 합칠 수도 있지. 네. 나는 그 국회의원이나 정치가 중에서 그렇게 눈치 없고 그렇게 시간 못 맞추는 사람은 처음 봐 진짜. 재수가 없는 거 아닐까요? 재수가 없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재수나 우는 다 자기 능력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타이밍을 너무 못 맞추고 약간 뜬금도 없고 유능한 사람이라고 들었는데 왜 그럴까? 정치적인 감각이 좀 없는 건가요? 촉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고, 그건 뭐냐면, 사심이 가득 차 있다 보면, 대의를 항상 놓쳐요. 그리고 마음을 비우고 있어야, 나에게 무엇인가 들어오지. 내가 온갖 사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러니까, 김정일 국방위원장한테 한 거는 뭘 조작한 거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계속 해주공단을 열으라고 합니다. 개성공단처럼. 그랬더니, 오전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거기는 군사 밀집 지역이라, 바늘 하나 꽂을 자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계속 설득하는데 김정일 위원장은 계속 거부를 합니다. 점심을 먹고 와서 입장이 바뀌어요. 북한이. 그러면서 개관동무 보고하시오. 노무현 대통령한테 보고하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가능하다고. 그래서 가능한 걸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보고를 노무현 대통령한테 시킨 거예요. 김계관한테. 근데 그거를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한테 보고했다. 이렇게 왜곡한 거예요. 자, 그렇게 왜곡했던 사람들이 한번 보라고. 박근혜 편지를. 얼마나 굴욕적이고 굴종적이고, 뭐 위원장님 덕분에 잘 지내고 있고, 뭐, 이거는 있잖아요. 마치, 조선일보가 일제치하 때, 일왕 있잖아요. 생일날. 동아일보로 하면 안 될까? 조선일보 일면에 나온 거니까. 그래서, 몸서리치게 경아들이고 막 이런 표현이 있어요. 동경, 도하, 막 이렇게 하면서, 거의 뭐 그 정도예요. 예, 또 하나 있죠? 남북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북남이라고 했어요. 북남이라고.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북한은 북남이라고, 우린 남북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쪽 입장 맞춰준 그리고 거죠. 이제, 북에, 편지에? 네. 북에 저도 이제 여러 번 갔습니다만, 보통, 어떻게 표현하면, 거기서 우대하는 차원에서 북남이라고 표현하고, 거기는 또 남북이라고도 표현해주기도 해요. 덕담하는 차원에서. 근데 보통, 교육을 어떻게 하냐면, 통일부에서, 북측, 남측 이렇게 표현하라고 그래요. 그래, 측으로 하죠. 그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 갈 때도 국경선이 아니야. 출입국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입국, 출국 개념이 아니라 입경, 출경. 예. 그래서 그건 참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 북측. 네. 그런데 지금 이거는 뭐 너무 노골적으로 북남 이렇게 표현하고 주체 91년 이렇게 표현하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자, 손조 변호사, 아까 네. 정춘희 의원이 말한 것처럼 이 네. 편지 네. 통일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렇게 서신을 아마 이거 하나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엄청난 걸 지금 다 뭐 입수했다고 예. 그러는데. 그러면 국부법 위반 됩니까? 누가 입수한 거예요? 경향신문? 경향신문에서 하드디스크를 오. 입수했대요. 야, 여러 건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앞으로 계속 터질 것 같아. 일단 뭐 의원님 말씀하신 정 의원님 말씀하신 뭐 간첩자나 이런 거는 논외로 하고 예. 왜 논의를 하는 거야? 네? 간첩 행위를 했는지 여부도 별개니까. 아니, 네. 해당된다니까? 아니 그건 2002년 알았어, 거고 알았어. 요 편지만 가지고 네. 얘기합시다. 편지 국가보안법 8조에 회합 통신 규정이 있어요. 예. 그래서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 뭐 김정일 되겠죠? 예. 과 회합 통신 기타 방법으로 연락을 하면 연락만 해도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예, 연락하면 10년 이하 징역이에요. 현행 법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의 어떤 뭐 존폐 논란과 별개로 현재 유효하게 적용되는 법이니까. 공소시효는 없나요? 있죠. 징역 10년이니까 그거 따져봐야 되는데 이게 근데 무조건 편지를 주고받으면 다 이 국가보안법 8조 회합 통신 죄다 그건 아니거든요.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예요. 근데 이게 국가의 중요한 정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당시에도 박근혜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 역시 뭐 헌법상으로는 반국가 자체의 수혜이지만 또 이제 유엔에 같이 가입해 있고 또 동반자적 관계가 인정되는 그런 그 김정일 당시 그 위원장 국방위원장에게 편지를 보냈다. 이걸 과연 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할 수 있겠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법적인 측면에서 약간 의문입니다. 제가 국가보안법 위반자예요. 그리고 그걸로 징역을 산 사람이에요. 자, 국가보안법은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거냐면 국가보안법 7조 4항, 5항 제가 다 외우고 있어요. 고무찬양. 네. 이건 무조건 고무찬양에 해당돼요. 찬양고무. 7조 4항, 5항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리고 국가보안법 얼마나 고약한 거냐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람을 알고 있어. 불고지. 신고를 안 해. 그럼 제 10조 불고지죄가 또 있어요. 그러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람인 것을 알면서도 신고하는 이유만으로도 처벌을 받아요. 정 의원님,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싶은 사람 아니에요? 폐지하고 싶죠. 근데 이걸로 처벌하기 맞아? 그때 제가 이걸 뭐냐면 2차로 국회의원 사건이 터졌어요. 네, 알아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자유발언도 하고 그랬는데 이거는요 보통 조작간첩 사건 때 제일 항목이 뭔지 아세요? 회합통신이에요. 네. 회합통신이거든. 근데 이 편지를 주고받은 것은 회합통신에 해당돼요. 그래서 간첩죄로 엮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면 회합통신죄 위반이야. 그래서 나는 우리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에게 국가보안법을 씌워서 감옥에 넣었던 걸 그대로 준용한다면 당연히 간첩죄에 해당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준용하라는 거야 뭐 어떻게 근데 하라는 대통령이 거야? 아니었거든요, 이때가. 이때 대통령이 아니었죠. 아니었죠. 예. 그래서 국가보안법을 피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뭔지 아세요? 대통령의 통치행위. 이거는 예외예요.
왜냐하면 그게 아니면은 북한과 접촉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유일하게 대한민국 5천만 인구 중에서 유일하게 국가보안법 혐의를 안 받는 행위를 한 사람이 대통령 딱 한 사람이에요. 네. 정의원 의견 잘 들었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처벌이 안 될 것 네. 같고. 안 되겠죠. 예. 이게 또 결국은 재판에 넘어가려면 검사가 기소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럼 검사가 아니 근데 이거 왜 예. 기소 안 해? 할 수 있어. 대통령 아닐 때 주고받은 편지잖아.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이게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보낸 것이냐? 아니. 라고 검사가 판단하겠느냐? 옛날에 우리 학생운동 했던 사람들도 다 처벌받았다니까 이걸로. 뭐, 그렇죠. 예. 예. 근데